17살 고등학생이 거리의 불량배들에게 포위당했다. 모두가 그가 양아치들에게 묵사발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다. 그 학생은 단 한 번의 주먹으로 근육질의 불량배를 쓰러뜨렸다. 그 한 방의 녀석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불량배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다행히 머릿수에서는 그들이 앞서고 있었다. 1대1로 안 된다면 다 같이 덤벼들면 그만이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학생이 앞으로 돌진해 한 녀석의 얼굴에 정통으로 주먹을 날렸다. 묵직한 일격을 맞은 불량배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오르며 섭씨 180도 회전했다. 마서호의 후계자라 자칭하는 톰 명호조차도 그 학생의 가벼운 발차기를 막아내지 못했다. 이 싸움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한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고. 학생이 불량배들을 잔혹하게 짓밟는 일방적인 학살극일 뿐이라고. 그리고 이 전투로 인해 그 학생은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도시의 마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다. 불과 17살의 나이에 자신만의 왕국을 세운 것이다. 여기서 한 소년에 의해 이야기가 끊긴다. 그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완전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니까. 하지만 친구의 말을 통해 그 전설적인 마왕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해준 이유는 그가 앞으로 갈 곳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이다. 바로 마왕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곳. 이 학교에서 살아남는 학생들은 모두 싸움의 천재들이며 그들이 믿는 유일한 규칙은 오직 힘이 전부라는 것뿐이다. 이 학교에서 패배자가 된다면 지옥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릴 것이다. 지금 나는 막 버스에서 내렸다. 시간이 늦어서 삼촌 집에서 머물 계획이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 휘파람 부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거리의 양아치 3명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우두머리인 녀석이 재미있다는 듯 씩 웃었다. 오늘의 장난감을 찾은 모양이다. 이 세 놈들 때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설마 내 돈을 뺏으려는 건가? 1분 후 녀석들은 나를 바닥에 쓰러뜨리고는 애워쌌다. 세 놈은 내 가방을 뒤집어 엎고 속을 샅샅이 뒤져 감나가는 전자기기들을 전부 챙겼다. 이 시대에 이런 멍청이들에게 강도를 당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네. 녀석들은 내 태블릿을 팔아치우기로 했다. 하지만 태블릿 하나로는 만족하지 못한 놈들은 내게서 돈을 더 뜯어내려 한다. 오늘 자기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내 바지를 벗겨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쫙 돋았다. 왜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그 말을 하는 동안 뚱뚱한 녀석이 벌써 녹화 버튼을 눌렀다. 녀석들은 매달 50만 원씩 보호비를 내면 당분간 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했다. 매달 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소리에 나는 경악했다. 다음 순간 나는 바로 벌떡 일어나서 도망쳤다. 내 한 달 용돈은 고작 1만 원이라고. 대체 어디서 50만 원을 구해서 주란 말이야. 하지만 뒤를 도는 순간 등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알고 보니 핑크색 반바지를 입은 녀석이 나를 발로 걷어찬 것이었다. 내 몸은 다리 아래로 무겁게 추락했다. 충격은 끔찍했다. 나는 한 움큼의 피를 토해냈다. 다리 위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나를 지켜보며 새 녀석은 배를 잡고 웃었다. 자기들이 선을 넘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눈치였다. 오히려 재밌어하며 내려와서 나를 더 고문할 작정이었다. 녀석들은 재빨리 몸을 돌려 다리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내가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바로 그때 내 앞쪽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가로등 아래서 유난히 선명하게 보이는 그 그림자가 마치 구명줄처럼 느껴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를 향해 소리쳤다. 저기요, 아저씨,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귀머거리라도 된 듯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의 무관심에 덜컥 겁이 난 나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저기요. 당신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 안 들려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남자는 버퍼링이라도 걸린 것 같았다. 내가 말을 끝내고도 몇 초가 지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자신을 가리켰다. 너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냐? 속으로는 바보가 아닐까 싶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어쨌든 지금 그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제발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남자의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번졌다. 신이 났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누군가 나를 볼 수 있게 됐군. 그의 모습을 확인한 나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이건 사람인가 아니면 귀신인가. 바로 그 순간 양아치들도 아래로 내려왔다. 잠시 패닉에 빠진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의 몸이 이미 내 쪽으로 돌진했다. 그는 자기가 도와주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자기와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수락하자마자 나는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내 내 의식은 아래에 있는 내 몸을 볼 수 있었다. 비록 다른 누군가가 내 몸을 조종하고 있었지만 두 녀석이 나를 바보 취급하며 쳐다봤다. 저 자식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머리를 너무 세게 부딪혔나. 다른 녀석이 핸드폰을 들고 내 뒤로 다가왔다. 오늘 아무리 미친 척 해봐야 소용없어. 우린 필요한 영상을 전부 다 찍을 거니까. 내 몸은 재빠르게 돌아서서 녀석의 입을 꽉 틀어쥐었다. 내 발이 순식간에 날아가 녀석의 발목을 걷어찼다. 단 2번의 움직임으로
내 몸은 녀석을 머리부터 바닥에 쳐박아 버렸다. 그 거침없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마치 수많은 전투를 치른 마왕의 실전을 보는 듯했다. 쓰러진 녀석이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녀석이 고개를 드는 순간 내 강력한 발차기가 이미 날아가고 있었다. 이 양아치는 완전히 겁에 질려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하얀 이를 드러내며 살짝 미소 짓는다. 이제 와서 쫄지 마.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어. 다음 순간 내 발차기가 놈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꽂힌다. 그 위력의 양아치는 10m나 밖으로 날아간다. 남은 두 양아치는 쓰러진 대장을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본다. 오늘 사람을 단단히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달은 거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연다. 너희들 악마학교 학생들이지, 안 그래? 말하며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긴다. 악마학교 새끼들에게 가서 전해라. 마왕 마서호가 돌아왔다고. 동시에 나는 공중에 떠서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려다보고 있다. 아래에 서 있는 건 너무나도 익숙한 내 모습인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지금 내 몸은 마치 영혼처럼 무게감 없이 유령처럼 느껴진다. 두 양아치는 대장이 당하는 걸 보고 곧바로 달려든다. 나는 덜컥 겁이 나서 내 몸을 향해 빨리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내 예상을 빗나간다. 두 놈은 내 몸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는다. 단 한 방의 주먹에 그 근육질 놈의 뺨이 함몰된다. 나는 이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고 만다. 내 몸에 들어온 이 남자의 정체가 대체 뭐란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가 있지? 아래에서 투신처럼 싸우는 내 몸을 지켜보며 마침내 진실을 깨닫는다. 이건 꿈인 게 분명하다. 지금 난 꿈을 꾸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놈들을 박살낼 수 있겠어. 꿈이긴 하지만 이 짜릿한 쾌감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내 몸은 단 1분 만에 3명을 모두 쓰러뜨려 버린다. 양아치들을 처리한 후 그가 마침내 내게 말을 건다. 이 세 놈은 내가 처리했다. 이젠 만족하냐? 시간이 흘러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나는 삼촌집 침대에 누워있다. 손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한다. 자세히 보니 내 손이 모래주머니처럼 퉁퉁 부어있다. 뼈를 찌르는 듯한 고통의 죽을 맛이다. 살면서 손이 이렇게 아팠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다음에 벌어진 일은 내 말문이 막힐 정도로 충격적이다. 어떤 남자가 내 침대 위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닌가. 손의 통증은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하다. 이 고통이 내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어젯밤 일은 결코 꿈이 아니었다는 걸. 그 순간 남자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 교복에 적힌 이름을 본 나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로 내게 일어나고 있다니. 내 눈앞에 이 남자가 바로 어제 친구가 전화로 말해줬던 마왕 마서호였던 것이다. 시간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시의 마왕으로 군림하던 마서호는 자신이 이 도시의 영원한 최강자일 거라 믿을 만큼 극도로 오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 중 한눈을 팔다 전봇대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말았다. 충돌하는 순간 차량은 폭발했다. 그렇게 도시의 마왕 마서호는 그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육체의 숨은 멎었지만 그의 영혼은 비정상적으로 생생히 살아남았다. 그 후로 서호는 이 도시를 떠돌게 되었다. 그동안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는 그 누구와도 닿을 수 없었다. 그는 쓸쓸히 떠도는 유령이 되어버렸다. 영원히 이렇게 떠돌 줄 알았건만 어젯밤 나와 마주친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그는 유령이다. 서호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딱히 반박할 수도 없다. 나는 이 유령 때문에 정말 미칠 노릇이다. 제발 나 좀 그만 쫓아다녔으면 좋겠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유령이 아는 사람은 나뿐이고 나만 그를 볼 수 있어서 나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다. 잠시 후 그는 악마학교라 불리는 곳까지 나를 따라온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악마학교의 이름은 본신고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서호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다. 이름은 바뀌었어도 그 안의 분위기는 절대 변하지 않았다. 여긴 여전히 악마학교다. 나는 그와 말다툼하고 싶지 않다. 어제 일은 고맙지만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하지만 화를 부르기는 쉬워도 떨쳐내기는 어려운 법. 서호의 말에 불안했던 내 심장이 바닥까지 쿵 내려앉는다. 서호의 생각은 단순하다. 자신은 엄청나게 싸움을 잘하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육체가 없다. 마침 내게 빌려 쓸 수 있는 몸이 있으니 함께 위대한 일을 해보자며 나를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도시의 마왕이었던 시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던 영광에 대해서도 늘어놓는다. 자신과 손을 잡으면 나 역시 그 경지에 오르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본다.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다. 나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졸업 후엔 평범한 직장을 구하고 싶을 뿐이다. 마왕 따위엔 눈꼽만치도 관심 없다. 어제 그 미친놈들이 했던 짓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런 놈들이랑 얽히고 싶지 않으니 서호가 말하는 건 이룰 수도 없고 그와 손을 잡을 생각도 전혀 없다. 그에게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한다. 내 말을 들은 서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걸로 보여? 그러더니 서호의 기운이 순식간에 돌변하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어조로 내게 말한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살려주마. 하지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로 내 몸을 빼앗겠다는 거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커다란 손이 내 목을 움켜쥔다. 그는 내가 질식하기 직전까지 목을 조른다.
어젯밤 양아치들한테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오늘은 이 악당놈이 내 몸을 훔치려 하다니. 내 안에서 강렬한 저항감이 터져나온다. 그 힘이 서호의 손을 곧장 쳐낸다. 서호는 당황하지만 이내 강압적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재빨리 깨닫는다. 이 멍청이가 동의해야만 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달은 서호는 곧바로 태도를 바꾼다. 내가 언제 내 몸을 훔친다고 했냐? 잠깐 빌려 쓰겠다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그 녀석의 말을 한마디도 믿을 수 없어. 아까 서호의 눈빛은 이미 속내를 들켜버렸거든. 나는 화가 나서 고개를 들고 그에게 소리쳤어. 이 나쁜 자식,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내 앞에 서 있는 건 서호가 아니라 예쁜 여학생이었어. 정말 어색하기 짝이 없네. 진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야. 나는 그 애가 오해하지 않게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 너한테 한 말이 아니야. 여기 있는 귀신한테 말한 거라고. 그 여학생은 비웃음을 흘리더니 가버렸어. 날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애가 가는 방향을 보면서 나는 여기가 남녀공학이라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그 애의 얼굴을 떠올리자 내 볼은 붉게 달아오를 수밖에 없었지. 나는 서호에게 꺼지라고 했어. 난 어떤 일에도 얽히고 싶지 않아. 하지만 뒤돌아보니 그 녀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덕분에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 이 귀신이 귀찮게 굴지 않으니 훨씬 마음이 편해. 곧 교실에 도착해서 내 소개를 했어. 소개가 끝나자 선생님은 맨 뒷자리를 배정해 주셨지. 모두가 나를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려서 마음이 편치 않아. 입안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어색한 기분이야. 나는 너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 이왕 여기 온 거 공부에 집중하는 게 낫겠어.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쳤어. 돌아보니 금발머리에 안경을 쓴 녀석이 내 옆에 있었어. 그는 오늘 마침 우리 줄이 청소 당번이라고 말했어. 종이 치고 나서 그는 나를 데리고 학교를 돌며 청소 구역을 설명해줬어. 너한테 배정된 구역은 네가 깨끗하게 치워야 해. 안 그러면 반 전체가 벌점을 받을 수도 있거든. 나는 전학 온 첫날부터 청소 당번이 걸렸다며 속으로 재수 없다고 욕했지. 주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 내 이름이 진우지. 맞지? 이 학교엔 왜 전학 온 거야? 부모님이 갑자기 이 도시로 이사하시는 바람에 나도 전학 오게 된 거라고 말해줬지. 근처 학교는 다 차 있었고 반찬 고등학교만 자리가 남아서 이리로 온 거라고 했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본이 끼어들었어. 여긴 반찬 고등학교가 아니야. 마귀 학교지. 이 동네에선 아무도 여길 반찬 고등학교라 부르지 않아. 비행 청소년들로 바글거리거든. 이 학교에 오는 놈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전국 최고의 불량배이자 세계 최강이 되는 거지. 간단히 말해서 여긴 명문고들 사이의 문제아 집단이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더 설명해달라고 하려 했어. 하지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얼굴에 묵직한 주먹이 날아들었지. 본의 깡마른 체구에서 내 몸을 날려버릴 힘이 나올 줄은 몰랐어. 진짜 열받네. 갑자기 왜 때리는 거야?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멍해지고 말았어. 주변의 웅성거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지. 모든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는 건 오늘 학교에 진짜 전학생이 왔다는 사실이야. 제대로 된 화제거리잖아. 불과 2분 반 만에 모든 창문 밖으로 학생들이 몸을 내밀고 내 쪽을 쳐다봤어. 그리고 다들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지. 이 학교에는 암묵적인 룰이 하나 있거든. 모든 신입생은 결투로 세례를 치러야 한다는 거야.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어. 그때 보니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지. 마귀학교라 불리는 이곳에선 모든 걸 주먹으로 결정해. 그렇게 말하며 보는 손목 밴드를 내 머리에 던졌어. 그러더니 보는 안경을 벗었지. 다음 순간 본의 행동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 보는 소매를 걷어올리며 단단하고 근육질인 몸과 양팔에 새겨진 살벌한 문신을 드러냈거든. 보는 손짓하며 나보고 일어나라고 신호했어. 거기 1학년 4반. 우리 결투는 이제 시작이야. 나는 당황해서 같은 반 애들을 돌아봤어. 말려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심지어 2층에 서 있던 선생님도 이 광경을 보고는 창문을 닫아버리셨지. 선생님조차 이 일에 개입할 수 없을 줄은 몰랐어. 이때 꽃무늬 셔츠를 입은 녀석이 큰 소리로 외쳤어. 돈 벌 놈들은 다 이쪽으로 모여.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내기를 걸 수 있기 때문이었어. 누군가 전학생의 승리에 5만 원을 걸었어. 학교에서 애들이 이런 짓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이미 본이 내게 달려들고 있었어. 순식간에 내 멱살을 잡더니 폭풍처럼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지. 나는 그만 좀 때리라고 소리쳤어. 뭐가 어찌됐든 말로 풀 수 있잖아. 하지만 본은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 앞으로 이 구역 청소 담당은 바로 너야. 본의 주먹이 너무 빨라서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 하지만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발견했지. 어느새 서호가 내 뒤에 나타나 있다는 걸 말이야. 그가 말했어. 이 거리라면 맞고만 있을 게 아니라 주먹을 날렸어야지. 그냥 저 녀석 허리를 잡고 넘어뜨려. 빨리 안 하면 네가 먼저 쓰러질 거라며 나를 재촉했지. 그 말을 들으니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 재빨리 본에게 파고들어 허리를 꽉 잡았지. 그리고 있는 힘껏 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군중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휩쓸고 지나갔어. 본은 당황해서 놓으라고 소리쳤지. 내 뒤에 있던 서호는 무척 다급해 보였어.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 어떡해. 뒤집으라고. 이 멍청아. 진짜 미치겠네. 서호가 계속 소리쳤어. 이 바보야.
그냥 내게 몸을 넘겨주면 안 돼. 그럼 저런 피라미쯤은 내가 대신 처리해줄 텐데. 하지만 난 함부로 몸을 빌려줄 엄두가 안 났어. 몸을 다시 못 돌려받으면 어떡해. 그러다 실수로 내 머리채를 본에게 잡혀버렸지. 그걸 본 서호의 표정이 굳어버렸어. 저런 자세로 잡히면 진짜 큰일 나는데.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본의 머리가 내 얼굴을 강타했어. 코의 통증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감싸쥐고 싶어진다. 본의 공격이 계속될 줄은 몰랐다. 녀석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소리친다. 만나서 정말 반갑다. 널 쓰러뜨리면 이 구역 청소 당번은 내 차지가 될 테니까. 그렇게 말하며 녀석은 내 배를 계속 때린다. 사실 본도 불쌍한 녀석이다. 내가 이 학교에 오기 전까지는 괴롭힘을 당하던 쪽이었으니 말이다. 매일 반 친구들의 조롱을 견디며 쓰레기를 치워야만 했다. 요즘 녀석에겐 정말 답답한 나날이었을 거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내가 오면서 내게 그 바통을 넘길 준비가 된 것이다. 보는 내 입과 코에서 피가 날 때까지 날 두들겨 팬다. 그동안 지켜보는 학생들은 익숙해진 듯하다. 이 학교는 확실히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이 학생들은 오직 결투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다. 내가 살든 죽든 신경도 쓰지 않는다. 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다. 본의 묵직한 주먹이 다시 한번 내 얼굴을 강타한다. 이 주먹에 내 몸은 수십 미터나 날아간다. 바닥에 쓰러지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온다. 나는 미동도 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 이때 서호가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냐? 이 멍청아. 이 마귀 학교라는 곳에서는 힘이 없으면 그저 맞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가혹한 현실이지. 힘이 곧 정이니까. 하지만 서호는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때 이 마귀 학교의 마왕이었던 자를 만났기 때문이다. 내가 서호에게 몸의 통제권만 넘겨준다면 이런 잔챙이들쯤은 가뿐히 처리해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서호는 다시 한번 내게 거래를 제안한다. 나와 한 몸을 공유하자는 거래다.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라는 거다. 하지만 이번엔 서호의 제안을 서둘러 거절하지 않는다. 대신 근처에서 승리를 만끽하는 본을 힐끗 쳐다본다. 본이 고개를 돌려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나를 본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친다. 아직도 안 쓰러진 거냐? 본은 잔뜩 화가 났다. 맷집 하나는 쓸만하네. 그 말과 함께 녀석의 발걸음이 빠르게 내게 다가온다. 그리고 소리친다. 그냥 얌전히 엎드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그 녀석은 모른다. 내가 서호의 제안에 동의하고 몸의 통제권을 넘기기로 한 순간 난 이미 달라졌다는 걸. 그 순간 본의 주먹이 이미 내 얼굴 앞까지 날아왔다. 녀석의 얼굴에 광기 어린 미소가 번진다. 승부는 결정났다. 하지만 다음 순간 녀석의 표정이 확 굳어진다. 날아오던 공격이 내 한 손에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분노에 찬 내 눈이 녀석을 똑바로 응시한다. 뭐라고 씨부리는 거냐?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본이 황급히 뒤로 물러선다. 녀석은 속으로 섬뜩함을 느낀다. 이 녀석의 기운이 왜 이렇게 달라진 거지? 이 순간 내 몸은 마왕 마서호에게 완전히 넘어갔다. 서호는 온몸의 욱신거림을 느끼며 피를 뱉어낸다. 심지어 입술까지 터져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호는 무척이나 기분이 좋다. 이 장면을 본 그곳의 모두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낀다. 서호의 눈길이 본을 향한다. 그는 무언가를 궁리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부려먹을 녀석이 하나 필요하다. 어제 그 양아치들을 구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류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신 서호의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이 본이라는 녀석이다. 이렇게 맷집 좋고 끈질긴 놈은 흔치 않지. 그래서 서호는 본을 자신의 첫 번째 수하로 삼기로 결심한다. 이 광경에 반 친구들 모두가 폭소를 터뜨린다. 하지만 본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다. 뒤지고 싶냐? 녀석이 으르렁거린다. 본의 눈에는 자신이 한참 동안 두들겨 팬 녀석이 자기를 평가할 자격 따윈 없어 보였다. 본의 공격에 서호는 그저 헛웃음을 칠 뿐이다. 이어서 서호는 오른 주먹을 치켜들더니 퍽소리와 함께 녀석의 안면을 후려친다. 그리고 힘이 실린 서호의 왼 주먹이 녀석의 복부에 거칠게 처박힌다. 마지막으로 서호가 어퍼컷을 날린다. 이 3연타 콤보만으로도 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본이 피를 토해낸다. 녀석은 왜 내게 졌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지켜보던 반 친구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이 전학생이 이렇게 강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다. 서호의 묵직한 주먹에 날아간 본은 다시 재빨리 몸을 일으킨다. 그의 눈에 두려움은 없지만 오직 당혹감만이 가득하다. 하지만 그조차도 녀석의 전의를 불태울 뿐이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우상인 마왕 마서호라는 걸 알았다면 그 표정이 볼만했을 텐데 말이다. 서호가 그를 보며 시익 웃는다. 결투는 여기까지다. 그냥 얌전히 내 수하가 되라고. 그러더니 서호가 순식간에 주먹을 뻗는다. 이 주먹의 위력은 본의 얼굴을 거의 납작하게 만들 정도다. 손을 거두자 본의 얼굴엔 선명한 주먹 자국이 깊게 패어 있다. 그 후 내 몸이 가볍게 떨리더니 다시 통제권이 내게 돌아왔다. 내 얼굴엔 혼란스러움이 가득하다. 서호가 몸을 넘겨받자마자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버릴 줄은 몰랐다. 이어 나를 반기는 건 열광적인 환호성이었다. 17살 진후의 전학 첫날 전적 1전 1승. 그 순간 허공에 떠있는 서호가 나지막이 입을 연다. 내 그 허약한 몸뚱어리 좀 단련하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러면 싸울 때 엄청 아플 테니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오른손에서 통증이 밀려오는 걸 느꼈다. 팔을 확인해보니 내 오른팔이 부러져 있는 게 아닌가. 나는 털썩 무릎을 꿇고 손을 연신 부들부들 떨며
이 팔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난 몰랐다. 3층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남자는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말 흥미롭네. 이 녀석 제법 싸울 줄 아는데. 골절을 발견한 후 나는 치료를 위해 즉시 반찬병원으로 향했다. 다행히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다. 단순 골절이긴 하지만 이 일로 나는 여전히 위험을 느꼈다. 서호는 계속해서 나를 조롱했다. 사람 좀 때렸다고 손이 부러져? 어이가 없네. 누가 너처럼 그렇게 약해 빠졌냐. 하지만 어쨌든 서호는 자기가 나를 도왔으니 이제 내가 자기를 도울 차례라고 생각한다. 인정하긴 싫지만 본을 쓰러뜨릴 때 내가 도와달라고 한 건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서호가 이끄는 대로 목적 없이 그를 따라갔다. 한참을 걷던 서호가 중환자실의 한 병상을 가리켰다. 서호가 입을 열었다. 여기가 내 병실이야.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 병상에 누워있는 남자는 마서호와 똑같이 생겼다. 서호의 몸은 병상에 누워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었다. 나는 궁금해졌다. 내 친구한테 듣기로는 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는데 왜 내 몸이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서호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그가 아는 건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었고 육체는 살아있는 송장 상태가 되었다는 것뿐이다. 10분 후 서호는 자신이 모은 모든 단서를 내게 말해주었다. 이제 서호는 저기 학교에 있다는 걸 안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가 범인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별말 없이 핸드폰을 꺼내 정보를 검색했다. 그 정보란 바로 학교를 자퇴하는 방법이었다. 서호의 표정이 싹 굳었다. 나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왜 이제 와서 자퇴하려고 하는데? 그의 말에 내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 목숨과 부탁 중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정도는 나도 안다. 그 학교로 돌아가면 난 무조건 죽을 거다. 거기 있는 놈들은 다 미쳤다고. 이 말을 들은 서호의 관자놀이에 핏대가 섰다. 그는 단단히 화가 났다. 하지만 난 그런 일은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난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일 뿐이야. 너처럼 맷집이 좋지도 않다고. 난 그런 일에 조금도 엮이고 싶지 않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내 말을 듣고 서호는 비웃음을 흘렸다. 내가 이 도시를 지배하고 마왕이 되었을 때 내 나이는 겨우 17이었어. 하지만 네가 하기 싫다니 뭐 어쩔 수 없지. 대신 나도 너처럼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툭 하고 커다란 손이 내 등을 억누르는 게 느껴졌다. 서호가 나를 협박했다. 하루 24시간 내내 나한테 찰싹 붙어 있겠다고 말이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밥 먹고 자고 옷을 입는 모든 순간을 나와 함께 하겠단다. 화장실에 갈 때조차 날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다. 서호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내가 복수를 돕지 않으면 영원히 내 옆에 붙어 있을 작정이었다. 솔직히 말해 서호의 협박은 아주 효과적이었다. 서호는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 나한테 붙어 있겠다고 했다. 나는 겁에 질려 얼굴에서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1시간 후 우리는 반찬 고등학교로 돌아왔다. 서호는 내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남자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 법이라고. 무르기 없기다. 복수만 도와주면 내 곁을 떠나겠다고 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사라졌다. 털썩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난 끝났어. 그리고 여전히 그 망할 학교에 가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 고민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서둘러 식당에 가서 밥이나 먹는 게 낫겠다. 식당에 도착한 나는 난생 처음 보는 맛있는 음식들이 널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최고급 식재료들을 보니 절로 군침이 돌았다. 학교에 뷔페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다. 오늘은 무조건 배 터지게 먹어야지. 내가 막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나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아침 내가 때려 눕혔던 본이었다. 그는 우리가 갈 곳은 거기가 아니라고 했다. 10분 뒤 본의 안내로 음식을 받았지만 왠지 이상한 맛이 났다. 밥이 쉰 것 같았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 식판을 내동댕이 쳤다. 완전 쓰레기잖아. 짐승도 이런 건 안 먹겠다. 본은 이게 바로 학생 식당의 밥이라고 말해줬다. 내가 아까 본 그 맛있는 음식들은 오직 강자들만의 것이라고 했다. 이 학교에서는 밥을 그냥 먹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학년이나 나이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모두의 가슴에 달린 배지의 색깔이 곧 신분의 상징이다. 그린 배지 이상의 등급을 가진 사람만이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나는 속으로 욕을 뱉었다. 똑같은 돈 내고 다니는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 어떤 미친놈이 이딴 규칙을 만든 거야. 그때 나는 이 규칙을 만든 장본인이 마서호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서호가 악마 학교의 제왕이 된 후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학교 규칙들을 세웠다. 싸움 실력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이 학교는 자연스레 지옥이 되었고 이 모든 걸 꾸민 흑막이 바로 마서호였다. 본의 설명을 들은 후 나는 분노하며 서호를 노려보았다. 그럼 이 모든 게 다 네가 벌인 짓이라고? 그때 계속 머뭇거리던 본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아까 일은 미안하지만 자신도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은 자신이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3번의 주먹은 그저 운이 좋게 적중한 걸지도 모른다. 다시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잖아. 나는 본의 드러난 팔을 힐끗 쳐다보았다.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본의 문신이 많이 옅어진 것 같다. 그래서인지 녀석은 꽤나 민망해하는 눈치다. 저건 진짜 문신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노점에서 산 판박이 스티커였던 거다. 자신의 용기를 북돋기 위해 저런 스티커를 사다 붙인 거지. 싸울 때 조금이라도 더 위협적으로 보이려고 말이야. 본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녀석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여전히 괴짜이긴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뒤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대체 언제 우리 근처까지 다가온 거지? 전혀 기척을 느끼지 못했다. 남자가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다.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어제만 해도 죽일 듯이 싸워놓고 오늘은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고 있네. 이게 바로 진정한 남자지. 그는 금발머리 옆에 쭈그려 앉아 중얼거렸다. 주본, 아쉽게 됐네. 초반엔 아주 좋았는데 말이야. 본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생각해도 꽤 멋졌죠.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다음 순간 주먹이 본의 뺨에 강하게 내리꽂혔다. 이 새끼가 시합에서 지지 않았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아? 나는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왜 이 남자가 갑자기 본을 때리는 거지? 본조차도 몹시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눈치다. 그는 본을 때린 뒤 다시 한 대 더 맞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본은 머뭇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짝! 장성태가 다가가 그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왜 본이 반항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렇게 본은 막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끝없이 반복했다. 무자비한 폭력에 본의 눈이 뒤집힐 정도였다. 성태가 본을 구타하는 이유는 오직 나와의 싸움에서 졌다는 것. 더 정확히는 자신에게 막대한 돈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뿐이었다. 당연히 성태는 이 모든 책임을 본에게 돌리고 있었다. 본은 계속해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반장님. 돈이 생기면 꼭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보상이라는 말을 듣자 성태의 기분이 조금 풀린 듯했다. 그러고는 성태가 내게 다가와 내 어깨에 스스럼 없이 팔을 둘렀다. 전학생, 만나서 반갑다. 나는 조금 긴장됐다. 그가 반장이라면 서호가 만든 규칙에 따라 그는 1학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실력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의 가슴에 달린 배지는 붉은색이었다. 성태는 내게 매점에 같이 가자며 학교를 구경시켜주겠다고 했다. 나와 대화하는 내내 그는 본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패배자는 관심조차 줄 가치가 없다는 거겠지. 자리를 뜨기 전 나는 본을 슬쩍 바라보았다. 저 쓸쓸한 뒷모습을 보니 왠지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매점에서 그는 내게 가볍게 말을 건넸다. 내가 전문적인 훈련이나 실전 격투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걸 알자 그의 얼굴에 순수한 경악이 스쳤다. 나는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다. 살면서 싸움 한 번 해본 적 없으니까. 승태는 오늘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기분인 것 같았다. 그 콤보 기술을 썼다고. 너 뭐 천재 같은 거냐. 잠시 후 우리는 무려 24,500원어치의 어마어마한 간식 더미를 골랐다. 이 간식 산더미를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진짜 더럽게 비싸네. 바깥 편의점보다 최소 3배는 비싸잖아. 그때 성태가 나를 돌아보았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빨리 계산해. 설마 나보고 돈을 내라는 건 아니겠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 수중에 있는 돈이라곤 고작 3만 원이 전부인데 여기서 이걸 계산해버리면 한 달 동안 대체 어떻게 버티란 말인가. 하지만 승태의 음흉한 미소를 보니 차마 거절할 엄두가 나질 않았다. 내 짐작대로 이 녀석은 불순한 의도로 날 여기 데려온 게 틀림없다. 진짜 탐욕스러운 자식.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돈을 꺼내 계산할 준비를 했다. 그냥 계산하고 빨리 뜨자고 생각하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내 손바닥엔 어떤 지폐도 잡히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내 손가락은 가운데 손가락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이거 상황이 좀 어색해졌네. 내가 왜 이런 손짓을 했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내 손가락을 다시 쳐다보며 팔 전체가 내 통제를 벗어났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 내 뒤에서 서호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돈 없으면 그냥 이거나 처먹어라. 왜 구질구질하게 이런 쓰레기를 사주려고 해. 그러고는 서호가 한심하다는 듯 나를 노려보았다. 너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거냐?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냐? 저 자식은 지금 내게 맘대로 뜯어내며 간을 보고 있는 거라고.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당장 반격하는 건데 나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다. 그저 이 반장이 내게 해코지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가 서 있는 자세만 봐도 만약 싸우게 된다면 내겐 전혀 승산이 없을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대로 반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 순간 긴장을 깨버리듯 갑자기 그가 폭소를 터뜨렸다. 너 진짜 물건이네. 깡도 있고 기세도 좋고 내 예상과는 완전 딴판이잖아. 그냥 장난 좀 쳐본 거야. 이건 전혀 예상 못했다. 서호의 말대로 그는 날 시험해본 것뿐이었다. 그러곤 반장은 내게 노란색 배지를 건네주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전학 온 지 이틀 만에 신분이 수직 상승해 무색에서 단숨에 노란색 등급으로 뛰어오르다니. 아무래도 전학생을 평가하는 것도 반장의 임무 중 하나였던 모양이다. 이로써 나도 이제 마귀학교의 정식 일원이 된 것이다. 반장은 나를 열렬히 환영해준다. 게다가 내 성격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도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진짜 내가 마음에 든다는 걸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점차 반 친구들도 나를 의식하기 시작한다. 그뿐만 아니라 몇몇은 슬금슬금 나와 거리를 두기도 한다. 원래는 교실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지만 이제는 반장과 농담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내 위상도 덩달아 올라갔다. 기분이 꽤나 괜찮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적어도 괴롭힘 당할 일은 없을 테니까. 속으로 생각한다. 그래, 이대로만 가자.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학교를 졸업하는 게 최고지.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다. 내 시선을 사로잡은 건 거대한 벌레였다. 힐끗 보니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 저만치 앞에서 보니 벌레라고 적힌 접시를 들고 서 있다. 일진 놈들 여럿이 온라인에 올려서 과시하려고 이 상황을 찍고 있다. 알고 보니 이 두 녀석도 본에게 돈을 걸었다가 크게 잃은 모양이다. 그래서 벌레 먹방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이다. 성태는 놈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아이디어 자체는 기발하다고 여긴다.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성태가 거칠게 본의 얼굴을 움켜쥔다. 그는 본에게 순순히 따르고 라이브 방송 수익을 내놓으라고 경고한다. 다 같이 똑같이 나누자는 거다. 안 그러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한다. 당연히 이런 굴욕을 원치 않는 본은 입을 꾹 다물고 버틴다. 무언가 떠오른 듯 나를 쳐다본 성태는 내 손에 벌레를 던져주며 본에게 먹이라고 지시한다. 이 먹방 아이디어 진짜 신박한데? 그래서 널 특별히 끼워주는 거야. 나는 공포에 질려버렸다. 난 이런 짓에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단 말이다. 허공에 떠있던 서호가 빨리 놈에게 먹이라고 재촉한다. 안 그러면 내가 다음 타겟이 될 거라고 말한다. 이 순간 그 일진 두 놈은 이미 본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있다. 그냥 이 벌레를 본의 입에 쑤셔 넣기만 하면 오늘 하루는 무사히 넘길 수 있다. 서호는 계속해서 그냥 먹여버리라고 속삭인다. 어차피 먹을 수 있는 데다. 벌레엔 단백질도 풍부하잖아. 나는 오랫동안 벌레를 빤히 응시한다.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거부하면 반장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반장의 기대에 찬 시선을 받으며 나는 손에 든 벌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 행동에 반장은 경로했지만 억지로 분노를 짓누른다. 뭐 하는 짓이냐?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이런 짓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말한다. 애들도 안 할 법한 이런 유치한 장난은 끔찍하게 재미없으니까 그만두자고. 반장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호탕하게 웃어젖힌다. 너 진짜 줏대 있는 놈이네. 성태는 자신의 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오히려 내가 선을 넘은 놈일 뿐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찰싹하는 굉음과 함께 내 뺨에 매서운 손찌검이 날아들었고 내 몸은 붕 떠올랐다. 줏대는 있을지 몰라도 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정말 실망스러운걸. 그 말을 끝으로 반장의 주먹이 내 얼굴 위로 비오듯 쏟아진다. 반장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그가 가장 혐오하는 짓, 즉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가 극도로 혐오하는 건 도덕적 원칙이다.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말을 내뱉으며 그의 손이 다시 허공을 가른다. 이번엔 주먹이 날아오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단 5초 만에 그는 무려 18번이나 내 뺨을 후려쳤다. 이 학교에선 힘이 없으면 그저 쳐맞는 수밖에 없어. 그게 현실이야. 반장의 말을 듣다 보니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진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번쩍 기억이 났다. 서우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했었지. 예전에 병원에서 서우는 힘이 없으면 짓밟힐 뿐이라고 말했었다. 그게 현실이라고. 이 둘은 뼛속까지 생각이 똑같은 모양이다. 심지어 말투와 의미마저도 소름 돋게 겹친다. 성태가 내 멱살을 들어준다. 이 학교에 오기 전에 약육강식이라는 말의 뜻도 못 배웠냐? 나는 헐떡이며 숨을 몰아쉰다. 정말이지 이 순진에 빠진 생각은 당장 버려야 할 것 같다. 성태든 서호든 그들의 말이 곧 뼈아픈 현실이다. 그 순간 반장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듯하다. 이 녀석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고. 나는 반장의 손을 덥석 움켜쥐었다. 내 말이 맞아. 이 학교는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지. 퍽. 내 이마가 놈의 콧대를 무자비하게 들이받았다. 이 기습적인 박치기에 성태의 입과 코에서 핏물이 왈칵 쏟아져 내린다. 이 광경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 막강한 반장을 감히 때릴 엄두를 내는 녀석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눈치다. 쿵, 반장의 육중한 몸이 그대로 고꾸라진다. 나는 여유롭게 옷깃을 툭툭 털며 가다듬었다. 고작 빨간 배지나 단 피라미 새끼가 감히 내 앞에서 건방을 떨어? 도시의 마왕 마서호가 본격적으로 통제권을 잡는 순간이다. 서호가 허공에 떠있는 나를 바라본다. 다음부터는 날 부르기 전에 남한테 흠씬 두들겨 맞지나 마.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서호를 크게 당황케 했다. 이번엔 내 생각이 좀 달라. 교실에 일진 놈들을 때려 눕히고 내 옷깃에 학교 배지를 다는 것 말고도 서호, 네가 이 모든 걸 산산조각 내버렸으면 좋겠어. 그 말에 서호는 흠칫 놀란다.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전에 서호와 나는 한 가지 거래를 했었다. 서호는 내 몸을 빌려 자신의 복수를 완성할 계획이었다. 이제 나도 흔쾌히 동의한다. 그에게 누명을 씌운 자를 찾을 수 있게 기꺼이 돕겠다. 그리고 서호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직접 세운 이 끔찍한 학교의 룰을 자기 손으로 부숴버리는 것이다. 만약 서호가 거절한다면 난 당장 자퇴하고 이 도시를 떠나버릴 것이다. 서호는 그 생각에 어안이 벙벙해진다. 악마 학교를 박살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할 텐데 이따위 약해 빠진 몸뚱이로 어떻게 악마 학교를 무너뜨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내게 헛꿈 꾸지 말라고 말한다. 이 한심한 몸뚱이는 싸우기만 해도 제 손뼈가 부러질 정도니까. 그 말을 듣자 나는 욱하고 만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각자 갈 길 가자고. 우리가 말싸움을 하는 사이 두 인형이 앞으로 돌진한다. 서호는 그들을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저 듣보잡들일 뿐이니까.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빨간 옷을 입은 남자의 급소를 걷어찬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버리고 얼굴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 이 새끼들이 아직 내 말 안 끝났는데 덤벼들고 지랄이야. 예의 없겠으리. 그런 다음 서호는 주먹을 가볍게 꽉 쥔다. 기를 모은 주먹 한 방에 빨간 옷의 남자가 뒤로 곧장 날아간다. 이 주먹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담겨 있다. 남자의 몸이 10m나 뒤로 튕겨나간다. 그 틈을 타 다른 놈이 의자를 집어들고 내리칠 준비를 한다. 서호는 옆으로 비켜서며 공격을 피했고 그의 무릎은 이미 남자의 정면을 향해 있다. 퍽! 그의 무릎이 남자의 급소를 강하게 강타한다. 현장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반의 서열 2위와 3위가 그에게 철저히 압도당하고 있다. 심지어 두 사람 모두 노란색 배지를 달고 있는데도. 하지만 지금 그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뒹굴고 있다. 이번에는 서호가 내 제안에 선뜻 동의한다. 서호는 복수를 위해 왔다. 나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니 손을 잡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 순간 서호가 큰 소리로 외친다. 지금부터 내가 이 악마 학교를 짓밟아주마. 갑자기 군중 속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곳에 있던 모두의 시선이 그 방향을 향한다. 서호조차도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 그는 완전히 진심이었다. 농담이 아니었다. 대체 누가 박수를 치고 있단 말인가. 고개를 돌려보니 반장이 미친 듯이 웃어 제끼며 박수를 치고 있다. 그러더니 그는 두 다리를 모아 단숨에 몸을 튕겨 일어난다. 팔에 가벼운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서호의 이전 공격이 그에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한 모양이다. 반장의 발걸음이 천천히 서호를 향해 다가간다. 아주 좋아. 내 놈이 날 제대로 빡치게 만들었어. 새끼야. 뒤지고 싶어서 환장을 했냐. 교실에서 벌어진 이 광경은 즉각 복도에 있는 학생들을 열광시킨다. 오늘 제대로 된 구경거리가 생겼군. 학생들은 신입생 환영회 경기에서 이겼던 녀석이 다시 도전을 걸어왔다는 사실을 막 깨닫는다. 곧 수많은 학생들이 구경하기 위해 문 앞으로 몰려든다. 몇몇은 결투를 벌일 수 있도록 신나게 공간을 치워주기까지 한다. 그들은 학생들의 책상과 의자를 모조리 한쪽으로 밀어버린다. 순식간에 조촐한 경기장이 만들어진다. 이 학생들은 지금 학년 최강자를 가려내려 하고 있다. 휙! 접이식 부채가 촤르륵 펼쳐진다.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자도 도착한다. 오늘의 판도는 그가 관리한다. 학생들은 그를 통해 돈을 걸 수 있다. 다음 순간 성태가 5손가락을 쫙 펴올린다. 50만 원을 걸겠다는 뜻이다. 엄청난 자신감이다. 성태는 자신의 승리에 이토록 큰 돈을 걸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현금이 없기에 그는 외상으로 베팅해야만 한다. 어차피 무조건 이길 테니까. 뚱뚱한 셔츠남은 어이가 없을 뿐이다. 넌 대체 왜 매번 이 모양이냐. 이미 엄청나게 빚을 끌어다 썼잖아. 너도 알지. 성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 남자에게 빚을 꽤 많이 진 건 사실이지만 이번 기회에 막대한 배당금으로 갚아줄 작정이다. 성태에게 있어 이번 결투는 꽁돈을 버는 것과 다름없다. 그 대가라곤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 정도뿐이다. 그의 등 뒤에 선 두 똘마니들이 성태를 향해 계속해서 환호를 보낸다. 반장님, 놈을 박살내주십시오. 저 새끼 남은 팔도 산산조각 내버리라고요. 조금 전 반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본조차도 자기가 맞았던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반장을 열렬히 응원한다. 서호는 재밌다는 듯이 나를 바라본다. 넌 진짜 외톨이구나. 널 응원하는 녀석이 단 한 명도 없잖아. 나는 그에게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싸우라고 말한다. 잊지 마. 이건 거래야. 내 약속을 지켜. 내가 이겨서 이 학교를 부숴버린다면 내 복수를 도와줄게. 하지만 지면 우린 각자 갈 길 가는 거야. 그가 진짜로 져버린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나는 이 도시를 떠날 것이다. 서호가 코웃음을 친다. 젠장. 내 그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낸 게 고작 이거냐. 너 진짜 쓸모없는 쓰레기네. 그리고 서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간다. 오늘 진짜 마왕이 무엇인지 내게 똑똑히 보여줄 셈이다. 서호가 반장과 정면으로 마주선 채 서로의 시선이 얽히고 투기가 끓어오른다. 그의 오라는 반장에게 한치도 밀리지 않는다. 성태가 눈매를 가늘게 뜬다. 악마 학교를 부수겠다고? 주둥이만 살았구나. 새끼야. 서호가 나지막이 실소를 터뜨린다. 난 아주 밑바닥부터 밟고 올라갈 생각인데 말이지. 한 계단 한 계단 말이야.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지 않아? 다음 순간 서호가 먼저 선제 공격을 날린다. 그의 왼주먹이 돌풍처럼 허공을 가르며 성태의 안면을 향해 곧장 날아간다. 하지만 성태는 이 공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가볍게 몸을 틀어 서호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할 뿐이다. 이 순간 서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다. 그는 서호가 결코 평범한 상대가 아님을 알아챈다. 저 엄청난 반응 속도가 모든 걸 말해준다. 서호가 다시 한번 상대의 힘을 시험해본다. 예상대로 서호가 어떻게 공격하든 성태는 가볍게 피한다. 나조차도 서호가 이렇게 밀리는 건 처음 본다. 그의 공격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은 서호를 더욱 흥분하게 만든다. 내 실력 나쁘지 않네. 레드 배지급은 확실히 그 노란 배지 녀석들보다 훨씬 강하군. 성태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표정이 번진다.
너 역시 펀치 속도가 꽤 훌륭한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묵직한 주먹이 서호의 뺨에 꽂힌다. 성태의 공격 속도는 번개 같아서 서호가 반응할 틈조차 주지 않았다. 서호가 반응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성태의 주먹이 무자비한 폭풍처럼 그에게 쏟아진다. 성태는 10초 만에 빠르게 3번의 펀치를 날린다. 이 3번의 펀치는 모두 서호에게 정통으로 적중한다. 서호가 반격하려는 찰나 반장은 빠르게 거리를 벌렸고 이 몇 번의 탐색전은 모두 서호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서호 자신도 싸움의 천재이기에 이 가벼운 푸더크가 전문적인 훈련의 결과이며 성태의 펀치가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뻗는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다. 어떤 각도에서 보든 그의 주먹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단 몇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서호는 이 녀석이 동양 복싱을 배웠다는 걸 눈치챈다. 이 학교가 예전처럼 여전히 실력 있는 싸움꾼들을 배출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런 스타일의 복싱은 복싱 경기장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성태의 패거리들이 계속해서 허세를 저건 부린다. 대충 훈련한다고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고. 본드가 천천히 성태의 전적을 밝힌다. 저 녀석은 우리 학년의 엘리트야. 20전 17승 1무 2패. 성태는 고작 15살에 복싱 대회에 출전해 우승까지 차지했지. 그래서 녀석들은 나처럼 싸우는 사람은 절대 성태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다. 서호는 몹시 짜증이 났다. 예전 자신의 몸이었다면 기껏해야 2방이면 성태를 쓰러뜨렸을 텐데 내 짜증나는 표정을 본 성태는 심호흡을 하더니 크게 웃음을 터뜨린다. 내 표정을 보아하니 겁에 질린 게 틀림없군. 성태가 일진이긴 해도 나름의 자존심은 있다. 그래서 성태는 한 가지 결정을 내린다. 서호와 싸울 때 왼손만 쓰기로 한 것이다. 이런 모욕적인 행동은 서호를 분노하게 만든다. 지금 나를 얕보는 거냐? 서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태의 모습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 단순한 잽 하나가 날카로운 파공음을 낸다. 왼다리의 움직임만 봐도 이 펀치의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다.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서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다. 빠르다. 방금 전에는 방심했다 하더라도 이건 절대 평범한 인간이 낼 수 있는 속도가 아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호는 성태를 저지하기 위해 재빨리 주먹을 날린다. 그 움직임은 형편없이 나약하다. 성태는 몸을 회전시키며 왼손으로 다시 내 복부를 강타한다. 성태의 싸움 재능은 정말 뛰어나다. 펀치를 마친 후 그는 곧바로 거리를 벌린다. 상대의 힘이 다하고 아직 자세를 추스르지 못한 것을 보자 그는 즉시 달려들어 또 다른 펀치를 꽂아 넣는다. 연달아 공격을 허용하자 서호는 이대로 계속 수동적으로 얻어맞기만 한다면 무조건 질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상대인 성태조차도 그에게 계속 일갈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의식 잃지 마. 그래야 재밌지. 서호가 수비 태세에 머물러 있자 상대가 그 기회를 잡는다. 그의 주먹이 채찍처럼 날아들어 순식간에 5번의 타격을 꽂아 넣는다. 이 광경에 학생들은 열광하며 미쳐 날뛴다. 반장 움직임 너무 빠르잖아. 손발이 안 보일 정도야. 저 전학생 오늘 아주 제대로 걸렸네. 한동안 서호는 완전히 수세에 몰려 성태에게 끊임없이 압도당한다. 성태를 응원하는 저들을 보며 나도 서호를 응원해야 하나 고민한다. 하지만 서호가 져도 나한테는 나쁠 게 없다. 계약에서 빠져나갈 완벽한 핑계가 생기는 거니까. 서호가 내 속마음을 알았다면 길길이 날뛰었을 거다. 널 위해 싸워주고 있는데 응원은 못할 망정 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 나는 허공에 둥둥 떠서 서호의 처참한 꼴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기도하고 있다. 제발 그냥 포기해. 서호와 성태가 뒤엉켜 싸우는 동안 나는 무언가를 눈치챘다. 서호가 계속 웃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얻어맞고 있는데도 그의 미소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성태조차도 당황한 눈치다. 그는 이 미소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설마 호적수를 만난 자의 미소인가? 그렇게 생각한 성태는 돌연 몸을 뒤로 뺀다. 그리고는 또 한 번의 스트레이트 펀치가 맹렬하게 쇄도한다. 그는 내가 왜 웃는지 정말 묻고 싶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성태의 펀치가 서호를 빗나가며 완벽한 반격의 기회가 만들어진다. 서호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려온다. 드디어 빈틈을 잡았네. 내 공격만 피하면 되는 거였어. 하지만 성태는 서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한다. 서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안 통한다면 다른 곳을 노려주지. 서호는 온 체중을 실어 상대의 발가락을 무참히 짓밟는다. 이 발 구르기의 타이밍은 그야말로 완벽했다. 상대의 균형이 흔들리며 넘어지려 하자 서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약하여 치명타를 입힐 준비를 한다. 성태는 속으로 기겁하며 생각한다. 어떤 공격이 오든 무조건 머리를 방어해야 해. 안 그러면 끝장이다. 서호는 성태의 빠른 반사신경을 속으로 인정한다. 반응 좋네. 안타깝게도 내 판단도 그 못지않거든. 머리를 막았으니 다른 곳을 밟아주마. 눈 깜짝할 새 두 사람 모두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 서호는 성태의 발목을 짓밟는다. 발목은 인체에서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묵직한 일격을 가하면 엄청난 고통을 유발할 것이 분명하다. 이 공격을 성공시킨 후 서호는 그의 발목에 연속해서 타격을 가한다. 아까는 토끼 새끼처럼 잘도 팔짝거리더니 안 그래? 자신 있으면 한 번 더 뛰어보시지. 내가 승기를 잡고 몰아붙이는 순간 등 뒤에서 발차기 하나가 나를 강타한다. 방금 내 등을 걷어차고 날아오른 건 성태야.
지금 이 순간 녀석은 이전처럼 자신만만하지 않아. 오히려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지. 하지만 서호는 자비 없이 녀석의 약점만 계속 파고들어. 이 기세를 계속 몰아붙여야만 해.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을 거야. 안 그러면 서호가 지게 될 테니까.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소리치기 시작해. 이 전학생, 싸우는 방식이 너무 더럽잖아. 그 사이 판돈을 관리하던 꽃무늬 셔츠의 남자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해.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서호의 싸움 방식을 이미 꿰뚫어 본 거지. 복서를 상대할 때 쓰는 정석적인 방법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찌질이처럼 보이는 이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싸움의 흐름을 잘 아는 걸까? 마치 예전의 마서호를 보는 것 같단 말이야. 동시에 두 사람의 싸움은 최고조에 달해. 서호의 공격이 쉴 새 없이 몰아치며 성태의 방어를 완전히 무너뜨려. 지켜보던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지. 설마 이 전학생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건가? 주변에서 떠드는 소리에 성태는 극도로 짜증이 났어. 자신은 2학년 최고의 파이터인데 성태가 어떻게 이름도 모를 1학년한테 질 수 있겠어. 분노한 성태가 공격을 힘으로 뚫고 들어가 서호의 얼굴에 백핸드 펀치를 꽂아 넣어. 서호의 몸이 속절없이 뒤로 밀려나. 여전히 번개 같은 주먹이라 미처 피할 틈조차 없었지. 하지만 서호는 미소를 지어 승태가 반대쪽 손을 썼거든. 싸우기 전 승태는 한 손으로만 서호를 상대하겠다고 큰 소리쳤었잖아. 하지만 서호의 맹공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남은 손까지 꺼내든 거야. 마음속으로는 이미 서호가 더 강하다는 걸 인정한 셈이지. 오른손을 쓰지 않으면 자기가 당할 테니까. 다음 순간 승태가 순식간에 서호에게 파고들어. 묵직한 주먹이 서호의 얼굴에 적중해. 그 주먹은 얼굴이 함몰될 것만큼이나 끔찍하게 강력했어. 서호의 몸이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지려는 찰나 서호가 발로 땅을 쿵 구르며 중심을 잡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서호가 그 주먹을 얼굴로 맨몸으로 받아낼 줄은 몰랐지. 이 모습을 본 서호는 다시 공격하려 하지만 발에서 타는 듯한 고통이 전신으로 퍼져나가. 그와 동시에 커다란 손이 서호의 손목을 꽉 움켜쥐어 서호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와. 내 녀석 발은 이제 안 움직일 텐데 그럼 내 반격 차례네. 그 말과 함께 서호는 몸을 돌려 묵직한 카운터 펀치 자세를 취해. 성태는 오늘 단단히 잘못된 상대를 골랐다는 걸 깨닫고 경악해. 깁스를 한 서호의 팔이 성태의 눈에는 거대한 쇠망치처럼 보였지. 모두가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서호의 주먹이 인간 대포알처럼 성태의 뺨에 강하게 꽂혀. 성태는 방 저편으로 날아가 버려. 내 몸을 조종하는 서호가 학년 최강인 장성태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거야. 악마 학교에서의 전적은 2전 2승. 그렇게 녀석은 1학년 4반의 반장 자리를 멋지게 차지해. 오직 주먹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이 끔찍한 반창고등학교지만 1학년 4반은 이제 달라. 이 반의 규칙은 학교 폭력 금지야. 지금부터 계급은 더 이상 주먹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 반에서 나를 제외한 모두는 평등해. 지금 예전 서열 2위, 3위였던 녀석들이 나를 의자째 들어올리고 있어. 나는 좀 혼란스러워. 내가 상상했던 결과랑은 너무 다르잖아. 그때 본드가 그 두 녀석을 걷어차. 대장님 자리를 너무 높이 들었잖아. 뭐 하는 짓이야? 두 녀석은 확실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야. 우리 반은 이제 계급 같은 거 없다며. 근데 왜 우릴 때리는 건데? 하지만 본드는 자랑스럽게 말해. 난 대장님의 1호 부하라고. 그러니 내가 너희 좀 때리면 어때서? 하지만 내 기억에 서호는 녀석을 부하가 아니라 따르는 놈 정도로 받아줬던 것 같은데 본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강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바짝 붙어 있어야 하니까. 하지만 이건 내가 원하던 결과가 전혀 아니야. 난 이 반의 대장 같은 건 되고 싶지 않다고. 서호가 내게 설명해줘. 이 학교를 바꾸려면 힘으로 반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만 해. 이해가 안 가. 악마 학교를 부수려면 그냥 원래 평범한 학교로 되돌려 놓으면 되잖아. 서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어. 말로만 한다고 변화가 생기겠어? 발표 한 번 한다고 이 학교가 바뀔 것 같아? 그래서 서호는 학교를 바꿀 방법은 딱 하나뿐이라고 믿고 있어. 바로 이 학교의 정점에 서서 질서를 뜯어고치는 것. 난 큰 충격을 받아. 서호의 생각은 진짜 완전 미친 짓이야. 그때 서호가 내 머리채를 잡아. 학교 일은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대. 이제 내가 그를 도와줄 차례라는 거야. 잠시 후 우리는 봉전병원에 도착해. 나는 다시 중환자실로 찾아왔어. 서호의 진짜 몸은 여전히 이 병상에 누워있지. 누명을 쓰고 이렇게 된 거야. 나는 학교에 원한을 살만한 적이 있냐고 물었어. 녀석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대답해. 나한테 앙심 품은 녀석들이라면 내가 싸움을 워낙 많이 해서 꽤 여럿 있지. 3학년의 곽수양이나 2학년의 양직 같은 녀석들 말이야. 얘네들은 그나마 이름 좀 알려진 애들이고 이름 없는 녀석들까지 다 치면 훨씬 더 많아. 거기까지 생각한 서호가 헛웃음을 쳐. 이 학교에서 나한테 감정 없는 사람 찾는 게 더 힘들걸.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거든.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어. 서호가 사고 나기 전에 남긴 단서가 있을까 해서 말이야. 곧 부서진 핸드폰 하나를 발견해. 전원을 켜고 서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해봐. 서호가 뒤에 부하들을 거느리고 찍은 사진들을 꽤 많이 올려놨더라고. 몇몇 게시글에는 이렇게 쓰여있어. 우리가 한나라시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린 한 가족이다. 사진만 봐도 서호가 부하들을 진짜 가족처럼 대했다는 걸 알 수 있어. 도저히 더는 못 봐주겠네. 오글거리는 멘트 때문에 손발이 오그라들 지경이야. 그때 서호가 말해. 이 이른바 가족이라는 녀석들이 바로 마왕 패밀리야. 우린 함께 웃고 함께 싸우고
함께 피 흘렸지. 서호는 여전히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어. 그 녀석에겐 이런 게 우정이란 건가 보다. 갑자기 누군가 내게서 전화를 낚아챘다. 뒤를 돌아보니 긴 머리에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디서 본 적 있는 얼굴이다. 교문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애다. 왜 우리 오빠 핸드폰을 가지고 있냐고 그녀가 물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여자애가 서호의 여동생이란 말인가. 내 뒤에 있던 서호를 돌아보았지만 녀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여기서 뭘 하는 거며 도대체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부탁을 받고 여기 온 거라고. 짝! 예고도 없이 내 뺨에 매서운 따귀가 날아왔다.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러더니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나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쁜 여자애가 이토록 폭력적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단 2초 만에 나는 병실 밖으로 쫓겨났다. 그녀가 내게 말했다. 김통에게 이번 주 안으로 돈을 마련할 테니 전하라고. 다시는 와서 행패 부리지 말라고 똑똑히 전해. 쾅! 그녀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어이가 없었다. 김통이 대체 누군데? 난 그런 놈 알지도 못한다고.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남자는 거대한 근육질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바로 내가 찾던 그 김통이라며 내게 무슨 용건이냐고 윽박질렀다. 아무 말도 못하는 나를 보더니 그는 곧장 서호의 병실로 걸어 들어갔다. 이 김통이라는 녀석 어딘가 낯이 익다. 서호의 예전 부하 중 한 명이었던 것 같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살피려고 나는 조용히 문가로 다가갔다. 이 통이라는 놈이 병문안까지 온 걸 보면 서호와 꽤 각별한 사이인 게 틀림없다. 병실 안에서는 마석연이 방금 서호에게 이불을 덮어준 참이었다. 오빠가 대체 언제쯤 깨어날지 기약도 없이 석연은 오랫동안 간호해왔다. 바로 그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본 그녀는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인간인 김통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석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여긴 웬일이야? 통은 그녀가 건방지다고 생각했다. 통 오빠라고 불러야지. 그가 말했지만 석연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통이 작은 소리로 욕을 지씹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자기가 왜 맨날 채무자들에게 이런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석연은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 돈을 갚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고작 이틀 늦었다고 15%의 연체료가 붙을 줄은 석연도 미처 몰랐다. 통은 시간이 곧 돈이므로 15%의 이자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대꾸했다. 석연은 그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다. 오빠의 친구라더니 지금은 완전 악덕 사채업자처럼 굴고 있으니 말이다. 친구라는 단어에 통은 병상에 누워있는 서호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강하게 쳤다. 다음 순간 그는 서호의 얼굴에 크고 더러운 가래침을 뱉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는 완전히 경악했다. 석연조차 이토록 모욕적인 행동은 예상하지 못했다. 통은 단 한 번도 서호를 친구로 여긴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놈뿐만이 아니라 다른 녀석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눈에 서호는 그저 싸움이나 잘하는 멍청이에 불과했다. 그 시절엔 무슨 문제가 생기든 말 한마디면 서호가 알아서 다 해결해주곤 했다. 녀석은 그 누구도 심지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완벽한 싸움꾼은 없었다. 그 말을 들은 석연이 분노로 몸을 떨며 그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휘둘렀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싸움 실력은 통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 석연은 통의 눈에 그저 쓰레기나 다름없었다. 빚을 갚지 않는 쓰레기들을 다루는 데 있어 통의 방식은 단 하나뿐이었다. 무자비한 폭력을 써서라도 억지로 돈을 토해내게 만드는 것. 통이 막 주먹을 내리치려는 찰나 의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의사가 다급하게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물었다. 의사와 간호사는 뒤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안중에도 없이 곧바로 서호의 몸을 살피기 시작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끼어들자 통은 흥미를 잃어버렸다. 그는 병실을 나서며 어깨 너머로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오늘은 이만 넘어가 주지. 하지만 제때 돈은 꼭 갚아야 할 거다. 서호를 진찰한 후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분명 응급 상황이라고 했는데 말이다. 그 학생이라는 말에 석연은 곧바로 나를 떠올렸다. 그 순간 나는 병실을 나서는 통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호야, 네가 말한 식구라는 게 고작 이런 거였냐? 내 눈엔 그저 쓰레기일 뿐인데. 등 뒤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온 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분노한 서호의 모습이었다. 그는 내게 닥치라고 말했다. 지금은 단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다고. 오후가 되어 우리는 반찬고등학교로 돌아왔다. 나는 본을 찾아가 김통에 대해 물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실력은 어느 정도고, 뒤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본에게 말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본의 눈빛이 흥분으로 반짝였다. 형님께서 벌써 거기까지 내다보신 건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마서호가 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가 사고를 당한 후 마왕팸은 여러 파벌로 쪼개져 지금은 함께 학교를 통치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파벌이 언더오버고 김통이 바로 그 언더오버의 대가리다. 그의 전투력에 대해 본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무지막지하게 강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했다. 이 정보를 다 털어놓은 후
그는 내게 깍듯이 경례했다. 나는 서호에게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 통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서호가 말했던 식구라는 집단엔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다. 바로 그때 등 뒤의 교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이 생긴 본과 나는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장성태가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린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성태는 다친 다리 때문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그러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너희들 왜 자꾸 날 따라다니는 거냐? 그의 앞에 서 있는 건 언더오버의 조직원들이었다. 그 뒤에는 꽃무늬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빌린 돈은 제때 갚았어야지. 이자까지 치면 그 5만 1원이 300만 원이 되는 거지. 알고 보니 서호와 승태의 예전 싸움에서 승태가 자신이 이긴다에 5만 1원을 걸었던 것이다. 승태는 얼어붙고 만다. 5만 원이 300만 원이라니 무려 600배나 뛴 셈이다. 그래서 그는 씩 웃으며 돈이 없다고 말한다. 박명수도 이 돈을 진짜로 받아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어차피 빈털터리 녀석이니까. 그래서 그는 승태에게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한다. 월급을 줘서 그 빚을 갚게 하겠다는 거다. 명수의 그 말을 듣고 승태는 빵 터져버린다. 오늘 들은 농담 중에 제일 웃긴 소리다. 언더오버에 들어가라고. 장난하냐? 내가 너희 같은 개새끼들 밑에 들어갈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언더오버 놈들이 전부 길길이 날뛴다. 한 놈이 즉시 앞으로 나선다. 주둥이만 살았구나, 새끼야. 하지만 승태는 놈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는 다리를 굽히고 왼 주먹을 끌어모아 놈의 배에 강하게 꽂아 넣는다. 그 주먹의 위력에 놈은 그대로 기절해버린다. 승태는 이딴 피라미들과 말싸움이나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는 곧바로 우두머리를 향해 돌진한다. 대장부터 쓰러뜨려야 한다는 걸 아는 것이다. 이 뚱땡이를 상대로 승태는 전력을 다한다. 승태가 허리를 비틀며 엄청난 속도로 명수의 코를 가격하지만 다리 부상 탓에 결과는 실망스럽다. 전성기 때의 힘을 제대로 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놈의 덩치가 워낙 커서 이 정도 펀치로는 타격조차 주지 못한다. 명수는 가볍게 발차기를 날려 순수한 힘만으로 승태를 쓰러뜨린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승태가 바닥에 무겁게 처박힌다. 그가 일어나 반격하려는 찰나 명수의 부하 한 놈이 그의 얼굴을 걷어찬다. 그러자 4명이 달려들어 승태를 짓밟고 두들겨 패기 시작한다. 승태가 저렇게 처맞고 있지만 난 도와줄 수가 없다. 이 자식이 내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저렇게 맞아도 싸다. 그래서 서호에게 몸을 빌려줘서까지 저 녀석을 구해줄 생각은 없다. 그 사이 4명에게 린치를 당하던 승태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다. 명수가 얼굴을 찌푸린다. 내 밑으로 오라니까 주먹으로 보답을 해. 내 체면을 아주 팍 구겨놨어. 두들겨 맞으면서도 승태의 기세는 꺾이지 않는다. 다리만 성했어도 넌 벌써 뒤졌어. 명수는 즉시 다리라는 단어를 캐치한다. 명수도 그 싸움 현장에 있었기에 승태가 왼쪽 다리를 다쳤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에게 승태를 꽉 억누르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명수의 커다란 손이 훗날의 골칫거리를 없애려 승태의 발을 꽉 움켜쥔다. 명수는 오늘 승태의 다리를 아주 아작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적을 상대할 땐 후환이 없도록 확실하게 짓밟아 놔야 하는 법이니까. 명수가 막 손을 쓰려는 찰나 누군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모두가 흠칫 놀라며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모두를 경악게 한 그 불청객은 다름 아닌 본드다. 이 뚱땡이 새끼야. 감히 사반을 건드려? 아주 다지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 뒤에 서 있던 나는 완전히 어이가 없어진다. 본드 저 자식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혼자서 저놈들을 어떻게 이기겠다고. 등장할 때만큼은 진짜 엄청난 실력자 같은 포스였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는다. 본드가 당당하게 외친다. 감히 우리 형님네 사람을 건드려. 너흰 이제 아주 좆된 줄 알아라. 나는 그야말로 기겁할 뻔했다. 내 허세에 굳이 나까지 끌어들여야 속이 시원하냐. 하지만 본드의 허세는 고작 3초도 가지 못한다. 몸뚱이 전체가 걷어차여 붕 날아가 버린 것이다. 언더오버 놈들이 비웃는다. 병신 하나가 감히 우리 앞에서 센 척을 다 하네. 그걸 본 나는 황급히 발길을 돌려 도와줄 선생님을 찾으러 가려 한다. 바로 그때 본드가 갑자기 나를 부른다. 그 바람에 나는 소름이 쫙 돋는다. 형님의 도움 없이도 이딴 놈들은 자기가 가볍게 쓰러뜨릴 수 있단다.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시라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명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향한다. 눈빛 한 번에 부하들은 즉각 상황을 파악한다. 순식간에 놈들 중 하나가 내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려 한다. 나는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어쩔 수 없이 서호에게 몸을 넘겨야만 할 것 같다. 쾅!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똘마니의 머리가 철문과 문틀 사이에 세게 끼어버린 것이다. 나를 바라보는 그 양아치의 눈빛이 공포로 물들며 변한다. 내가 이미 주먹을 들어 칠 준비를 끝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에 몸이 끼어 꼼짝도 못하니 꼼절없이 처맞을 수밖에 없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양아치가 무릎을 꿇으며 의식을 잃는다. 본드는 속으로 코웃음을 친다. 우리 형님이 한 번 나서면 너흰 끝이야. 서호의 반응 속도가 이렇게 빨라. 단 1초 만에 상대를 제압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지금 이 순간 서호의 눈빛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도 싸움판이네. 아주 짜릿하구만.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호가 철문을 완전히 열어젖힌다. 김통의 배신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품은 채로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러웠는데 이제 이 좁은 방에서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해야겠다. 마침 눈치 없는 양아치 하나가 혼자 달려든다. 서호는 물 흐르듯 부드럽게 허리를 틀며 회전해 놈의 면상에 주먹을 강하게 내리꽂는다. 그 주먹이 꽂힌 후 희미하게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놈이 몇 미터나 뒤로 날아가 다른 똘마니들과 충돌하는 걸 보니 그 펀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있다. 놈들의 시선에서 서호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오른손이 골절되었음에도 그의 전투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서호가 손가락을 까딱이며 덤벼보라고 도발한다. 오늘 서호는 이놈들에게 자신의 모든 짜증을 쏟아낼 참이지만 명수는 여전히 태연하다. 명색이 산전수전 다 겪은 조폭 아닌가. 전학생 따위가 대수겠는가. 게다가 최악의 경우라도 4대1이다. 승산은 우리 쪽에 있다. 명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성태는 즉시 바닥에서 일어난다. 이제 4대2다. 본드까지 달려온다. 이제 4대3이지만 성태는 본드의 전투력이 반 사람 목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4대2.5다. 적이나 아군이 몇 명인지는 서호에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 그는 그저 미쳐 날뛰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서호는 명수 패거리를 향해 소리친다. 덤벼, 이 개자식들아. 서호의 눈은 지금 거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이 눈빛에 명수는 겁을 먹었지만 몇몇 양아치들은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지 못하고 멍청하게 앞으로 돌진한다. 명수가 제때 그들을 멈춰 세운다. 그만해. 저 녀석이랑 싸우지 마. 그러고는 몸을 돌려 부하들과 함께 떠난다. 떠나기 전 그는 우리 셋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본다. 우리 셋의 얼굴을 전부 기억해둔 것이다. 그에게 싸움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판돈을 걸려면 구경꾼이 필요하다. 10분 후 우리는 운동장 구석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성태를 통해 나는 명수가 학교의 모든 도박판을 관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냥 관리만 하는 거라면 중간에서 떼어먹는 목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나 도박은 그들이 하는 일 중 하나일 뿐이다. 그들의 진짜 사업은 사채업이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보이는 차용증을 만든 다음 부모님의 도장을 몰래 훔쳐서 계약서에 찍게 만든다. 학생들의 경제관념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돈을 빌리도록 유혹한 뒤 엄청난 이자를 얹어버리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자는 원금의 몇 배로 불어난다. 빚을 갚지 못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전학을 가야 했던 때도 있었다. 심지어 온 가족이 도시를 떠나 도망친 경우도 있었다. 정말 끔찍한 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진짜 악몽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빚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고 심지어 절도나 각종 더러운 일들까지 지시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억지로 언더오버에 가입시킨다. 현재 이 조직은 100명이 넘는 조직원을 모아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으며 그들은 거대한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다. 그들 우두머리의 인생 좌우명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김통이 이 말을 내뱉자 벌벌 떠는 학생 하나가 그의 발밑에 웅크린다. 그 꼴을 본 김통이 학생을 걷어차 날려버리곤 소위 말하는 그 차용증을 꺼내든다. 이거 보여? 네가 30만 원을 빌렸잖아. 지금 빚은 210만 원이 됐고 그 녀석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 이제 돈이 없어요. 30만 원은 이미 다 갚았잖아요. 남은 건 다 이자뿐이라고요. 통이 비웃는다. 그는 이런 녀석에게 입 아프게 떠들 생각은 없었지만 그냥 보내주자니 기분이 영 더럽다.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통은 녀석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한다. 그는 불타는 담배꽁초로 이 녀석에게 빚을 제때 갚아야 한다는 교훈을 가르쳐줄 생각이다. 돈이 없다면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빚을 갚게 해줄 테니. 거절한다면 그를 기다리는 건 지옥 같은 고문뿐이다. 당장 꺼져. 그는 말한다. 그리고 내일 등교 시간 전까지 이리 튀어와. 그는 매일 철컥 소리와 함께 차용증을 금고에 집어넣는다. 그 안에는 두툼한 차용증 뭉치가 2개나 들어있다. 꽝 하고 그가 금고문을 닫아버린다. 잠시 후 명수가 통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한다. 통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오늘 5명이나 데리고 나갔으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명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약간의 돈만 쥐어주면 자기가 당장 처리하겠다며. 짝! 날카로운 따귀가 그의 얼굴에 꽂힌다. 내 놈이 감히 내게 바가지를 씌워? 넌 죽었어. 명수의 눈에 충격이 가득하지만 감히 대꾸하지 못하고 그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일 처리를 약속한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전적으로 그에게 달렸다. 조직 내 누구라도 동원할 수 있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하다. 돈의 진정한 공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주라는 것. 한편 나는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도착한다. 서호는 지금 단단히 빡쳐있다. 그 자식들을 그냥 보내주면 안 됐어. 그놈들을 아주 작사를 낸 다음에 통에게 달려가서 도전장을 내밀었어야지. 하지만 난 이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그놈들한테 돈을 빌린 것도 아니잖아. 게다가 이건 내가 낄 일도 아니라고. 이 말에 서호는 분통을 터뜨린다. 넌 진짜 한심할 정도로 겁쟁이야. 너처럼 줏대없는 새끼는 내 살다 처음 본다. 나는 서호를 무시한다. 내 몸뚱이를 빌려서 싸우는 건 너고 다치는 건 나잖아. 아직도 손이 얼얼해 죽겠다고. 서호와 말다툼하기 싫어서 나는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간다. 하지만 나를 계산해주는 사람이 여기서 알바를 하고 있는 석연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깜짝 놀란다. 완전 우연이네. 여기서 뭐해? 석연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네가 편의점에 기어 들어온 거잖아. 그러더니 그녀는 내게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냐고 묻는다. 3분 뒤 나는 석연을 따라 편의점 뒤쪽으로 간다. 그녀의 시크한 모습에 나는 묘하게 빠져든다. 그녀는 무심하게 나를 흘끗 바라본다. 그냥 그 콜라나 마셔. 내가 쏘는 거니까. 빤히 쳐다보지 좀 말고. 석연을 보고 있자니 서호와 닮은 구석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 석연은 꽤 귀엽고 완전 내 이상형이다. 석연이 저번 병원에서 뺨을 때린 일을 꺼낸다. 나는 익숙한 일이라며 상황상 오해하기 딱 좋았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고 말한다. 전학 온 첫날부터 계속 처맞고 다녔거든. 보는 사람마다 날 때리러 오더라고. 하지만 석연의 다음 말에 나는 얼어붙고 만다. 사과한다고 한 적은 없는데 뭐 널 때린 건 내가 좀 심하긴 했어. 많이 아팠어. 꼬마야. 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꼬마라고 불렀어. 우리 동갑이거든. 그 두 마디만으로도 그녀가 서호의 여동생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오빠만큼이나 싸가지가 없으니까. 석연이는 왜 자기 오빠 병실에 나타난 거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내 오빠가 정말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그 말에 석연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말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야? 바로 그때 편의점 손님이 우리의 대화를 끊었다. 석연이가 자리를 뜨려 할 때 내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사실 질문이 하나 있어. 왜 김통에게 돈을 빌렸던 거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편의점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고 내 뒤에 있던 석연이가 내 궁금증에 답해 주었다. 나 때문에 김통에게 돈을 빌렸던 거야. 석연이가 혼수 상태인 상황에서 누군가는 돈을 긁어모아 그 엄청난 치료비와 병원비를 지불해야만 했으니까. 석연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뿐이다. 매일 고된 일에 시달려 녹초가 되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다. 이 모든 의료비를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그래서 석연이는 오직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에 알바를 4개씩이나 뛰고 있다. 그리고 그녀가 잠을 자는 곳은 서호의 병실에 있는 작은 간이 침대뿐이다. 서호의 여동생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비로소 깨달았다. 오빠로서 서호는 여동생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동생을 자기 병수발이나 들게 만들고 있다. 난 석연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나랑 동갑인데도 나보다 훨씬 힘든 일을 해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내 말에 서호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 표정은 뭐야? 내 여동생이 불쌍하기라도 하냐? 설마 내 동생을 좋아하기라도 하는 건 아니겠지. 다음 순간 그 녀석이 내 뺨을 확 움켜쥐었다. 주제 파악 좀 해라. 너 같은 놈은 절대 내 동생 짝으로 어림도 없으니까. 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전곡을 찔렸지만 그렇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다. 인정했다간 흠씬 두들겨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난 결심했다. 내 여동생이 널 간호하느라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여동생을 위해 네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서호가 씩 웃었다. 네가 그 말을 꺼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이 녀석 또 무슨 꿍꿍이지? 30분 뒤 서호는 나를 어떤 보관함 앞으로 데려갔다. 그 안에는 온갖 명품과 금팔찌가 가득 들어 있었다. 이 보관함 안에 있는 걸 전부 팔면 빚은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영혼 상태인 서호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자 서호가 조금 쑥스러운 듯 동생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 나보고 대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부탁한다. 그가 조용히 덧붙였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 천하무적 서호가 부탁한다고 말하다니. 하지만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을 기분이 아니었다. 이 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리하는 게 먼저였다. 다행히도 서호는 화려했던 전성기 시절 꽤 많은 재산을 남겨두었었다. 우리가 명품들을 중고시장에 팔러 가려던 찰나 뒤에서 들려온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내 주의를 끌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본과 승태였다. 하지만 난 그들이 왜 저렇게 다급하게 복도를 뛰어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인사를 건네려던 순간 그들은 나를 휙 지나쳐버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리더니 내게 무조건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뒤에 우릴 박살 내버리려는 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다는 거다. 나도 다시 뒤를 돌아보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살기를 내뿜는 한 무리의 녀석들이 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나도 뒤도 안 돌아보고 뛰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 우릴 쫓아오는 건데? 승태가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저 자식들이 우리 셋한테 현상금을 걸었어. 교내 플랫폼에서도 우리 셋만 콕 집어 엄청난 현상금이 걸리는 바람에 본 역시 몹시 분노한 상태였다. 플랫폼에는 총 상입액 금 10,000원이 걸린 황금 고블린을 잡아라 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다. 본에게는 5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고 브로콜리 고블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승태는 100만 원의 현상금과 함께 실눈 고블린으로 불렸다. 그리고 나는 150만 원이라는 가장 높은 현상금이 걸린 외파리 고블린이었다. 이벤트 내용은 학교 안에 숨겨진 황금 고블린들을 찾아내 잡고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이 모든 건 다 명수의 짓이었다. 이제 그놈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우리가 잡히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김통은 이 이벤트에 아주 만족해했다. 그 셋을 일망타진하는데 아무런 수고도 들지 않을 테니까. 그 시각 우리 셋은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다. 복도 양옆에 있는 모든 놈들이 우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속으로 이건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 꼴랑 3명이서 어떻게 30명을 상대한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서호에게 몸의 통제권을 넘겼다.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서호뿐이니까. 서호는 흥분으로 피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어제 겪은 수모를 오늘 이 자식들에게 모조리 갚아주려 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보는 패닉에 빠졌다. 승태조차도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호는 정반대였다. 서호가 두 녀석의 멱살을 확 끌어당겼다. 침착해 서호가 둘을 향해 말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서로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지금 우린 다 같은 배를 탄 처지야. 뒤지기 싫으면 날 믿고 따라와라. 이것이 바로 서호의 해결책이었다. 단 3명이서 30명을 상대하는 것. 한편 명수는 3사람을 찾아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부하들이 전해온 메시지는 그를 분노로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다. 그가 보낸 30명의 녀석들이 전부 나가떨어지는 바람에 병력을 더 보내야만 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그 녀석들은 우릴 발견하자마자 벌떼처럼 달려들었지만 단 한 놈이 주먹 몇 번 휘둘러 여러 명을 쓰러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 사실은 그 부하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녀석의 주먹은 엄청난 파괴력으로 꽂혔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빨랐으니까 그의 공격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맞았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한다. 그의 주먹은 마치 총알처럼 빠르다. 그가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 이미 머리에 묵직한 타격이 꽂히고 만다. 꽝! 하는 파열음과 함께 또 한 놈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그 광경에 몇몇은 주춤하며 발걸음을 멈추지만 꽤나 약삭빠른 놈들은 등 뒤에서 공격할 궁리를 한다. 어차피 눈은 앞에 달려있으니 뒤는 못 볼 거라 여겼겠지만 바로 그 순간 커다란 손이 한 녀석의 후드티끈을 낚아챈다. 서호가 강하게 잡아당기자 후드가 녀석의 머리를 덮어버렸고 그 몸뚱이로 뒤에 있던 다른 졸개까지 밀쳐낸 서호는 곧바로 정면의 적을 향해 돌진한다. 턱 하는 소리와 함께 묵직한 주먹이 녀석의 앞면에 장렬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서호의 시선은 다시 아까 그 2명을 향해 번뜩인다. 그 두 녀석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는 틈을 타 서호는 자비 없이 두 놈의 머리에 강력한 발차기를 내리꽂는다. 이 모든 일이 단 2초 만에 벌어졌으니 평범한 놈들이라면 도저히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속도다. 순식간에 서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 3명을 가볍게 쓰러뜨린다. 근처에 있던 성태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후드 쓴 놈을 장애물로 써서 1대1 상황을 만들어내다니 저토록 복잡한 전투 방식을 찰나의 순간에 판단했다는 건가. 성태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한다.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자부하던 그조차도 정정당당하게 철저히 패배했음을 속으로 인정하는 순간이다. 한편 반대편에선 본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본은 2명에게 둘러싸여 이미 10대가 넘는 주먹을 얻어맞은 상태다. 본은 일방적으로 얻어맞으면서도 특유의 맷집이라는 패시브 스킬을 발동시킨다. 본이 읊조린다. 내 현상금이 고작 50만 1원이라고 해도 날 얕보지 마라. 다음 순간 본이 눈앞에 있던 2사람의 멱살을 꽉 움켜쥔다. 그가 악을 쓴다. 형님, 지금 오셔서 이 새끼들 좀 끝내주십시오. 퍽, 퍽. 2개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와 녀석들을 정확히 강타한다. 한때 적이었던 우리 셋이 이제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 함께 싸울 줄 누가 알았겠는가. 우리의 묵직한 주먹을 정통으로 맞은 두 놈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진다. 성태가 실소를 터뜨린다. 너 맷집 하나는 꽤 쓸만하네. 우리 팀의 탱커 같아. 본이 인상을 팍 쓴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서열상 너보다 위잖아. 난 형님 직속이라고. 서호가 2사람에게 조용히 하라며 윽박지른다. 집중해. 상대를 잡으면 그놈들 얼굴을 박살내버리라고. 단 2분 30초 만에 셋은 20명의 적을 쓸어버린다. 그 순간 공중에 떠있던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만약 내가 싸웠다면 20명한테 뼈도 못 추리게 두들겨 맞았을 텐데. 이제 얼추 끝났나 싶던 찰나 근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복도 전체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한다. 모두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인다. 녀석들은 우리를 걸어다니는 돈다발쯤으로 쳐다보고 있다. 이 광경에 본과 성태도 어안이 벙벙해진다. 방 20금명을 쓰러뜨렸는데 이제는 셀 수조차 없을 만큼 엄청난 인원이 몰려온 것이다. 이기지 못할 싸움은 아니다. 다만 체력이 바닥나 이 엄청난 물량 공세에 휩쓸려 버릴까봐 걱정될 뿐이다. 성태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낯익은 2 얼굴을 발견한다. 반에서 3인자를 다투던 놈들이다. 하지만 지금 저들에게 강자로서의 품위 따위는 온데간데 없다. 그들의 눈동자엔 오직 돈을 향한 더러운 탐욕만이 가득할 뿐. 너희들 현상금이 2배로 뛰었단 거 알고 있냐? 알고 보니 10분 전 명수가 긴급 공지를 띄웠던 것이다. 현상금이 2배로 인상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총 상금이 무려 600만 원까지 치솟았다. 그 시각 김통은 내걸린 현상금을 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린다.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도 있다지? 그건 다 개소리야. 김통은 믿고 있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건 단지 돈을 덜 쥐어줬기 때문일 뿐이라고. 서호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떤다. 김통, 이 비열한 새끼. 저딴 놈을 내 밑에 두는 게 아니었는데 뼈저린 실수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복도는 이미 시커먼 인파로 바글거린다. 그 광경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본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느낀다. 제 아무리 맷집이 좋다 한들 이 많은 놈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다. 그는 후퇴하기로 마음먹고 나는 공중에서 미친 듯이 도망칠 길을 찾고 있다. 어찌됐든 지금 서호는 내 몸을 쓰고 있으니까
내 몸이 반신불수라도 되면 정말 끝장이다. 단 2.5초 만에 나는 탈출로를 찾아낸다. 나는 즉시 서호를 부르며 뒤를 돌아보라고 소리친다. 서호의 뒤에는 소방 호스가 있었다. 쨍그랑 서호가 가차없이 창문을 박살낸다. 서호의 표정에 짜릿한 환희가 스친다. 오늘 우리가 죽다 살아날 줄 누가 알았겠어. 이거 진짜 짜릿하네. 추격자들은 길길이 날뛴다. 눈앞에서 거액의 상금을 놓쳐버렸으니 분통이 터질만도 하다. 우리 셋은 소방 호스를 타고 건물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성태와 보는 살다 이런 탈출은 처음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셋은 무사히 바닥에 착지했다. 그 미친 듯한 탈출극을 벌인 후 우리는 으슥한 곳에 자리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쉰다. 전투는 너무나 고됐고 모든 게 순식간에 지나가서 머리를 굴릴 틈조차 없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그 두 사람은 완전히 감복해버리고 만다. 형님, 진짜 대박이십니다. 우릴 데리고 4층에서 뛰어내리시다니요. 나는 알랑방귀는 집어치우라고 말한다. 하나만 묻자. 아까 우릴 쫓던 20명 전부 김통한테 빚을 진 거냐? 성태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그게 김통이 자신의 제국을 세우는 방식이지. 돈이 없다고? 그럼 네 몸으로 갚아라. 성태의 말을 듣자 내 두 눈이 번쩍 뜨인다. 문득 어떤 불길한 기억이 뇌리를 스친다. 그 길로 나는 미친 듯이 병원을 향해 내달린다. 뒤에서 두 사람이 아무리 목 놓아 불러도 나는 대답하지 않은 채 전당포를 찾아 헤맨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명품들을 서둘러 현금으로 바꿔버린다. 너 미쳤냐? 서호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노려본다. 몹시 불쾌하다는 듯이. 내가 그 명품들 맞추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이딴 푼돈에 넘겨. 그걸로 내 병원비가 충당이나 되겠냐고. 서호는 내 돌발 행동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한다. 너 대체 왜 그러는 건데?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뛰어다니고 있잖아. 지금 내 표정은 더없이 심각하게 굳어진다. 나는 서호에게 자꾸만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불안감의 원인은 바로 마석연이다. 아까 승태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빨리 가지 않으면 석연이가 김통에게 납치될지도 모른다. 그 시각 석연은 오토바이를 타고 한 주택가로 향한다. 그 건물은 낡았고 엘리베이터도 없다. 석연은 짜증이 솟구친다.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 할 것 같다. 이내 석연은 4층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401호 문을 두드린다. 늘 하던 대로 문 앞에 배달 음식을 두고 사진을 찍는다. 바로 그때 안에서 날카로운 욕설이 터져나온다. 한 여자가 문 밖으로 천천히 나오며 주소가 틀렸다고 따진다. 석연은 당황스럽다. 분명히 주소를 2번이나 확인했다. 무조건 맞는 주소다. 아닌가요? 반값 음료수 주문하신 거요? 석연이 묻는다. 말대꾸하는 석연의 태도에 여자는 확연히 짜증을 낸다. 속으로는 열받지만 석연은 말싸움하기 싫다. 일을 더 키워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주문 내역을 보여주며 요청대로 배달했음을 증명한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가게에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덧붙인다. 여자는 석연의 손에 들린 배달 음식을 힐끗 쳐다본다. 다음 순간 퍽! 여자가 음식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버린다. 그러고는 석연에게 뒷수습을 떠넘긴 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 어차피 네 알바비에서 까이겠네. 별점 테러 남길 거야. 석연이 폭발한다. 거기 안 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막무가내야. 석연은 여자가 문 뒤에 숨어서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다. 석연이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하고 만다. 수많은 손이 그녀를 향해 달려든다. 너무 많고 너무 순식간이라 석연은 반응할 틈조차 없다. 양팔이 붙잡히고 또 다른 손들이 멱살을 거머쥔다. 단 2초 만에 석연은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꽝! 문이 닫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으로 끌려온 석연은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진다. 육중한 발걸음이 그녀에게 다가온다. 처음부터 치킨 따윈 필요 없었어. 우리가 원한 건 바로 너, 마서호의 동생 마석연이니까. 석연은 여전히 머릿속이 하얗다. 너희들 누구야?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다음 순간 여자가 영상통화 중인 휴대폰을 석연의 눈앞에 들이민다. 화면에는 김통이 떠있다. 그는 석연에게 당장 돈을 갚으라고 윽박지른다. 김통의 표정에는 역겨움이 뚝뚝 묻어난다. 제때 돈 안 갚는 새끼들을 제일 혐오하니까. 한편 나는 마침내 본진 병원에 도착한다. 병실 문을 벌컥 열었지만 안의 광경에 내 두 눈이 휘둥그레진다. 병상에 누워있는 서호 외에는 방 안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일단 앉아서 기다리기로 한다. 석연이가 잠깐 자리를 비운 걸 수도 있으니까. 내 옆에서 조급해진 서호가 빨리 움직이자고 재촉한다. 지금 서호 역시 불안해하고 있다. 내가 말했던 불길한 예감이 도대체 뭐냐고 캐묻는다. 사실 아까 승태가 했던 말이 계속 맘에 걸렸거든. 돈으로 빚을 못 갚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 한다고. 승태 말로는 그게 김통의 수법이랬어. 남자든 여자든 빚을 못 갚으면 똑같이 취급당한다고. 남자면 시키는 대로 물어뜯는 사냥개 꼴이 되는 거고. 나는 서호와 시선을 맞춘다. 내 동생이 김통한테 돈을 빌리고 아직 못 갚았잖아. 맞지? 걘 여자애야. 여자한테는 무슨 짓을 할 것 같다. 그 말에 서호의 두 눈이 광기에 가까운 분노로 이글거린다. 김통이 내 동생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아주 찢어발겨주겠어. 다시 석연 쪽으로 돌아와 그녀가 갇힌 방 안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카메라 각도를 조정한 뒤 석연을 촬영하기 시작한다.
김통은 석연에게 얌전히 굴라고 말한다. 어차피 알바비로 입에 풀칠하기도 벅찰 텐데 사채를 어떻게 갚겠냐면서. 말 잘 들으면 이자라도 좀 깎아줄지 모르니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으니 감사히 여기라고 이죽거린다. 석연이 아무리 순진하다 해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바보는 아니다. 김통이 음흉하게 미소 짓는다. 어디 최선을 다해봐. 네가 하는 거 봐서 이자를 얼마나 까줄지 결정할 테니까. 띡! 통화가 끊긴다. 석연과 함께 방에 있는 3명의 낯선 여자들. 가운데 있는 여자가 우두머리인 게 분명하다. 우두머리가 아기에 찬 미소를 짓는다. 카메라 돌아간다. 당장 옷 벗어. 석연의 얼굴에 망설임이 스치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그녀의 손이 지퍼로 향하더니 아래로 지퍼를 내린다. 세 여자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다. 그들은 전부터 석연을 질투하고 있었다. 자기들보다 훨씬 예쁘니까. 게다가 여자들은 이 상황이 재미없어졌다. 반항조차 안 하잖아. 억지로 벗기는 재미가 없기 싫이. 오빠가 뒤를 봐준다고 늘 오만하게 굴어. 진짜 짜증나게. 잠시 후 석연은 천천히 재킷을 벗는다. 석연은 마서호의 여동생으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너흰 모를 거라며 중얼거린다. 우두머리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석연은 재킷을 완전히 벗어던진다. 하지만 재킷을 벗는 순간 석연은 그것을 여자애의 얼굴에 곧바로 휘두른다. 그러고는 앞으로 돌진해 우두머리의 얼굴을 정통으로 걷어찬다. 석연은 과연 서호의 여동생이다. 오빠의 전투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지금 석연은 완전히 전투 모드에 돌입했다. 가냘퍼 보여도 그녀의 코어는 단단한 근육으로 꽉 차 있다. 다음 순간 우두머리 옆에 있던 마스크를 쓴 여자가 석연의 뺨을 때린다. 너 미쳤어? 감히 반항을 해? 하지만 석연은 차갑게 쏘아볼 뿐이다. 장난해? 얼굴을 때릴 거면 손바닥이 아니라 주먹을 써야지. 석연은 눈 깜짝할 새에 여자의 팔을 움켜쥔다. 허리를 강하게 틀자 그녀의 치마가 허공에 휘날린다. 단 한 방의 펀치로 마스크 쓴 여자를 날려버린다. 싸울 때는 허리에서 힘을 끌어내고 체중을 주먹에 실어야 해. 넌 그런 것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감히 나한테 덤벼? 석연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다른 여자애가 맥주병을 집어든다. 젠장. 내 오빠만큼이나 역겹네. 죽어버려. 하지만 그 여자애는 석연이 공격을 피할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 눈 깜짝할 새 발차기에 맥주병이 날아간다. 곧이어 석연의 발이 여자애의 턱에 꽂힌다. 이 2번의 움직임만으로도 석연의 전투 재능이 오빠 못지않다는 게 분명해진다. 석연의 발끝이 바닥을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인다. 단 몇 초 만에 그녀는 모두를 쓰러뜨린다. 그 움직임은 마치 춤추는 듯 우아하고 매끄럽다. 사실 아까 우두머리가 한 말은 맞았다. 석연이 오빠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 서호 덕분에 그녀가 제일 처음 배운 건 젓가락질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배운 건 싸우는 법이었다. 사실 석연은 그의 개인 제자나 다름없다. 석연이 3명의 여자애를 모두 처리했을 때 문에서 똑똑똑 소리가 난다. 찰칵. 문이 열리고 틈 사이로 남자의 팔이 나타난다. 석연은 이곳이 적의 구역이라는 걸 알고 있다.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든 위험하다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3명의 남자가 들어온다. 그중 한 명은 거대하고 위압적인 덩치를 지녔다. 석연의 안색이 어두워진다. 여자의 셋은 쉽게 제압할 수 있지만 근육질 남자 셋이라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어쨌든 그녀는 정식으로 격투기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10분간의 격투 끝에 거구의 남자가 석연 위에 올라타 그녀를 바닥에 내리누르고 팔을 꽉 묶어버린다. 그는 거만하게 웃는다.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안 그래? 방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뒤에 있던 검은 옷의 남자가 다시 촬영할 준비를 한다. 다음에 벌어질 일이 꽤 재밌어질 거다. 하지만 예상외로 석연은 교묘하게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남자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온 뒤 그에게 주먹을 날리지만 그 펀치는 그에게 거의 타격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비틀린 전공력을 일깨워준다. 이 여자를 망가뜨리면 정말 짜릿하겠군. 다음 순간 덩치 큰 남자의 주먹이 석연의 얼굴을 강타한다. 이게 그가 순종하지 않는 여자를 다루는 방식이다. 석연의 머리가 고통으로 지끈거린다. 충격으로 이빨까지 시큰거린다. 남자의 주먹은 너무 무거웠다. 석연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는다. 남자가 부하에게 말한다. 문 잠가. 촬영 준비해. 그는 빨리 석연을 범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석연은 누가 봐도 눈부시게 아름답다. 어느 학교에 가든 가장 예쁜 여자애로 꼽힐 외모니까. 명령에 따라 부하는 문을 잠그기 위해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문을 닫으려는 찰나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온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두 눈이 커다래진다. 누군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눈에 들어온 건 다리 하나뿐. 이내 그의 얼굴에 무자비한 발차기가 꽂힌다. 서호의 공격에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속도였다. 뒤에서 나는 소란의 보스가 의아한 듯 뒤를 돌아본다. 턱, 커다란 손이 문틀을 움켜쥔다. 남자들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짓는다. 지금 감히 누가 방해를 해. 목숨이 아깝지 않은 놈이군. 서호가 분노에 차 주먹을 꽉 쥔다. 그가 내 몸에 빙의한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온다. 오늘 차가운 사리를 담아 그가 한 글자씩 내뱉는다.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대가리를 전부 뜯어내서 지옥에 쳐넣어주마. 사실 10분 전 나와 서호는 몇 블럭을 뒤졌지만 석연을 찾지 못했다.
다행히 서호는 여동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제때 구하지 못할까봐 그녀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두었었다. 그게 이제야 빛을 발한 것이다. 서호가 이렇게까지 한 건 석연이 그의 유일한 가족이기 때문이었다. 난 잠시 침묵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녀석도 꽤나 외로운 놈이구나. 결국 주위를 헤맨 끝에 추적기 신호가 이 건물에서 잡힌다는 걸 알아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호가 내 몸의 통제권을 넘겨받았고 방금 같은 발차기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뒤에 서서 나는 소리내어 욕을 내뱉는다. 너 왜 그래? 왜 보는 사람마다 다 걷어차고 난리야. 하지만 서호의 표정이 얼마나 끔찍하게 어두운지 나는 전혀 몰랐다. 이런 서호의 모습을 보고 나도 방 안을 살핀다. 그리고 석연을 발견한다. 그녀의 입가에는 피가 묻어 있다. 방 안의 여러 명은 우릴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었다. 바보라도 쟤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 수 있어. 하지만 날 가장 분노하게 만든 건 어떤 놈이 석연이 다리 위에 앉아 있다는 거야. 무리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여기서 뭘 하는지 의아해해. 지금 서호는 순수한 전투력을 뿜어내고 있어. 서 있는 자세만 봐도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곧 누군가 내 명찰을 알아채. 진우라고 적혀 있거든. 내가 1학년 최강자가 된 전학생이라 다들 나를 알아보지만 녀석들이 절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한때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도시의 마왕이라는 사실 말이야. 누군가 방해하러 온 걸 보자 덩치 큰 놈이 천천히 일어섰어. 앞을 가로막은 녀석이 만만찮아 보여도 머릿수는 자기들이 서호보다 많으니 당연히 무서울 게 없는 거야. 특히 우두머리 여자가 길길이 날뛰고 있어. 자기가 늘 원했던 남자친구를 석연이가 사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다음 순간 여자가 갑자기 테이블에서 포크를 집어들어. 그러고는 험악한 표정으로 서호를 위협해. 깡이 있으면 더 다가와 보시지. 내 주먹이 빠른지 내 손이 빠른지 한번 보자고. 내 여자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얼굴이 찢어지는 꼴을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서호의 몸이 굳어졌지만 분노는 훨씬 더 맹렬하게 끌어올랐어. 서호의 주먹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쥐어졌지만 잠시 후 다시 스르르 풀렸지.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 떠나버리는 거야. 다들 그 광경에 어리둥절해졌어. 저 자식 뭐야? 방금 전까지 여기 있더니 갑자기 가버리네. 우두머리 여자가 무척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진짜 한심한 겁쟁이 새끼. 석연이 저런 놈이랑 사귀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 꼴 아주 좋아. 서호가 떠나려는 걸 보고 남자 2명이 즉시 쫓아가려 앞으로 나섰어. 하지만 일어서자마자 다시 돌아오는 서호의 모습이 보였지. 다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서호의 손에는 소화기가 들려 있었거든. 다음 순간 서호는 아무 말 없이 소화기를 집어들고 그 무리를 향해 있는 힘껏 분사해버렸어. 거대한 연기가 순식간에 녀석들의 시야를 멀게 했어. 앞이 완전히 가로막힌 거지. 눈앞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일 지경이야. 소화기 분말이 방 전체를 가득 채웠어. 단 몇 초 만에 모든 게 짙은 하얀 장막에 가려져 버렸지. 바로 그때 한 놈의 다리가 걷어차인 것 같았어. 녀석의 눈동자에 경악이 스쳤지.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천천히 다가오는 발 하나를 보게 돼. 모두가 둔탁한 타격음을 들었고 그 일행 중 한 명은 조용해졌어. 덩치 큰 놈은 또 다른 타격음을 들었어. 또 다른 동료가 쓰러진 거야. 녀석의 가슴 속에 공포가 피어오르기 시작해.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가장 두려운 법이니까 조심해야만 했어. 마침내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녀석이 소리쳤어. 깡이 있으면 나와서 1대1로 붙자고. 그동안 서호의 발소리는 방 안을 빠르게 맴돌고 있었어. 서호가 녀석에게 대답해. 1대1? 좋지. 하지만 그건 사람끼리나 하는 짓이고 너희들이 한 짓을 보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너희는 짐승이야. 등 뒤에서 그림자를 눈치챈 뚱뚱한 놈은 서호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묵직한 주먹을 날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을 선명하게 본 순간 녀석은 완전히 얼어붙었어. 자기 편을 때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심지어 전력을 다해 주먹을 꽂아 넣었거든. 그 사이 서호의 발소리는 마치 순간이동을 하는 것 같아. 곧 연기를 뚫고 튀어나온 그의 모습이 녀석 바로 앞에 나타났고 녀석은 등 뒤에서 움직임을 감지해. 녀석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껴. 고개를 돌려보니 어느새 서호가 등 뒤에 나타나 있었지. 서호의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해.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내가 진심으로 상대할 가치도 없어. 그리고 새빨간 원통 하나가 녀석을 향해 날아들어. 이번엔 서호가 단단히 화가 났기 때문에 공격이 잔혹해. 서호의 손에 들린 소화기가 녀석의 얼굴을 무참히 박살내버렸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석연이는 꿈을 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꿈이야.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앞날을 걱정하며 수군대. 아무도 이 아이를 거두려 하는 친척이 없으니 아마 고아원으로 보내질 거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어린 석연이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 다행히도 그때 오빠인 서호가 손을 잡아주었어. 이제 고아가 되었으니 석연이에게 의지할 곳은 오빠뿐이야. 꿈속에서 두 손이 단단히 마주잡아. 그리고 현실에서도 두 손은 서로를 붙잡고 있어. 석연은 아직 몽롱한 정신으로 아빠를 중얼거리며 천천히 꿈에서 깨어났어.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곤 이곳이 서호 오빠의 병실이라는 걸 깨닫고 경계하며 살폈지. 날 공격했던 놈들은 어디 간 거지? 서호가 석연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자기가 아주 박살을 내놨다고. 다시는 널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서호는 그 녀석들보다 다른 게 더 걱정이야. 서호는 석연이의 몸을 위아래로 살피며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뼈가 부러지거나 삔 곳은 없는지 물어봐. 퍽! 발 하나가 서호의 턱을 걷어차버려. 석연이 화를 내며 소리쳐.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필 서호 녀석이 이 타이밍에 나랑 몸을 바꾸는 바람에 걷어차인 건 결국 나였어. 그러고 나서 나는 석연에게 해명하기 시작했지. 위치 추적 앱 때문에 널 찾은 거라고. 오해하지 마. 서호가 말해준 거야. 석연이가 개물었어. 우리 오빠랑은 무슨 사이인데. 이건 정말 난감한 질문이야. 말하자면 진짜 복잡하거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린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라는 거지. 석연이는 내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지 잠시 말문이 막혔어. 몸에 큰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나는 자리를 뜨려 했지. 하지만 막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 그녀가 내 옷자락을 꽉 붙잡았어. 나는 어리둥절했지. 그녀가 나에게 할 말이 더 있는 걸까? 지금 석연이는 온몸을 벌벌 떨고 있다. 제발 기다려줘. 그냥 이대로 있어줄 수 있어? 이런 모습을 보니 이해가 간다. 납치당한 후유증인 거다. 혼자 있는 게 두려운 것이다. 잠시 후 나는 담요를 찾아 그녀에게 덮어준다. 석연이는 깊은 잠에 빠져든다. 누워있는 석연이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오늘 우리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석연이는 끔찍한 일을 당했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서호는 분노로 이를 간다. 서호는 당장 돌아가서 그놈들을 찾아내라고 내게 말한다. 몇 대 쥐어박은 걸로는 턱도 없다고. 그 새끼들 팔다리를 다 부러뜨려야 한다고 말이다. 나는 서호에게 그만하라고 한다. 그런 짓은 무의미하다고 했지만 내 말은 서호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다. 닥쳐, 이 겁쟁이 새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확실하게 끝장을 봐야 한다고.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나는 서호의 말을 끊는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나도 다 생각했어. 그래서 나도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야. 오늘 우리가 상대한 놈들은 학교의 피라미드에 불과해. 서호야, 이 일을 정말로 끝내고 싶다면 언더오버의 대가리들을 무너뜨려야 해. 김통 그 자식에게 우리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 한다고. 서호만 배짱이 있다면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공원에서 나머지 두 사람과 만나기로 했다. 내가 김통과 결판을 내겠다고 하자 본과 성태는 충격받은 표정을 짓는다. 본은 감탄하며 나를 쳐다본다. 역시 우리 대장이야. 하지만 성태는 선뜻 나서지 못한다. 나는 성태를 설득해보려 한다. 어차피 그 녀석도 김통에게 빚진 게 있지 않은가. 앞으로 어쩔 작정인 거지. 게다가 평생 도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조만간 꼬리를 잡히고 말 테니까. 성태는 입을 굳게 다문다. 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참에 모든 빚을 한 번에 청산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성태가 실실 웃으며 우리 곁에 주저앉는다. 누가 도망친다고 했어? 한번 해보자고. 학교를 제대로 뒤집어 엎을 시간이야. 하지만 계획이 있을 때만 낄 거야. 아니면 난 빠지겠어. 성태가 보기에 우리는 마치 부상병들의 모임 같다. 내 손은 부러졌고 성태의 다리도 덜 나아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보는 맷집만 좋을 뿐 공격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대로 우리 셋이 결판을 내려갔다간 끝없이 몰려드는 놈들에게 압살당할 것이다. 어쨌든 언더오버에는 김통 말고도 수백 명의 싸움꾼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말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대1로 붙어야 한다. 하지만 김통이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다. 그 순간 나는 천천히 제 기단으로 손을 넣는다. 모두와 싸울 필요는 없어. 김통이 1대1 싸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카드가 내게 있거든. 만약 김통이 거절한다면 그 자식의 모든 걸 폭로해버릴 테니까. 다음날 언더오버 조직원들에게 집합 명령이 떨어진다. 어제 석연이를 납치했던 세 놈은 김통에게 피 터지게 얻어터진다. 여자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쓸모없는 등신들. 김통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대체 어떤 간 땡이가 부은 새끼가 감히 초를 치는 거야? 박명수가 김통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화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김통의 커다란 손이 명수의 얼굴을 꽉 움켜쥔다. 박 사장, 우리 사업의 생명줄이 뭐라고 생각하나? 당신이 보낸 놈들이 무슨 병신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우리 사업의 생명줄은 바로 평판이야. 당신이 보낸 그 쥐새끼들 때문에 왕국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어.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어쨌든 이 사달이 난 건 그의 책임이니까. 바로 그때 김통의 전화기가 갑자기 울린다. 김통이 천천히 전화를 받는다. 누구냐? 원하는 게 뭐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킬킬 웃는다. 진우다. 벌써 나를 잊은 건 아니겠지. 하지만 싸우자고 전화한 건 아니야.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석연이와 성태가 너한테 빚진 원금이랑 이자를 다 준비했거든. 둘의 빚을 싹 다 합쳤어. 그거면 빚을 갚고도 남을 거다. 이걸로 이 모든 일을 끝내고 싶어. 김통은 내 말을 조용히 듣고 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다. 그러더니 전화기를 자기 부하들에게 향한다. 내 부하들도 동의하는지 한번 들어보지. 그리고 김통이 아래에 모인 무리를 향해 소리친다. 진후를 잡아라. 현상금은 500만 원이다. 수화기 너머로 놈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내 말대로 순순히 끝나지는 않을 모양이다. 부하들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한다. 500만 원은 장난이 아닌 액수니까. 그 정도로 큰 현상금이 걸렸으니 김통이 우리를 보내주려 해도 그의 부하들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김통이 오만하게 씩 웃는다.
이 새끼야,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봐. 우리한테 잡히면 넌 끝이다. 나는 알았다는 듯 대답한다. 정 그렇다면 한번 붙어보자고. 다음 순간 우리 셋은 조직의 입구에 호련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 새놈, 죽으려고 환장한 건가? 통조차도 완전히 당황한 기색이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가 이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란 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우리 사이에 앙금도 있으니 1대1 승부로 깔끔하게 끝내자고. 통은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쳤다. 너 미쳤냐? 내가 왜 너랑 1대1로 싸워야 하는데? 엄청난 함성이 파도처럼 클럽을 휩쓸었다. 진우를 잡아라. 저놈 현상금이 500만 원이야. 엄청난 인파가 우리를 향해 물밀듯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의 휴대폰에 동시에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모두가 똑같은 영상을 받은 것이다. 누군가 영상을 열어보니 1분도 채 되지 않는 길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한 남자의 강철 같은 주먹이 달려드는 적을 단숨에 쓰러뜨리고 있었다. 이 영상은 1년 전 서호가 시험 삼아 직접 찍어둔 것이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혼란에 빠졌다. 이거 도시의 마왕 마서호 아니야? 영상 속 서호는 붙잡힌 김통을 구하기 위해 홀로 쳐들어가며 소리쳤다. 김동희, 내가 왔다. 이 김동희가 바로 지금의 김통이다. 동희는 그의 본명이다. 통이 꽉 쥔 주먹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자신의 부하들이 이 영상을 봐서는 절대 안 됐다. 영상 속 밧줄에 꽁꽁 묶인 자신의 꼴을 본 김동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이 분노했다. 이 모습을 본 서호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꼴이 말이 아니네. 그 순간 나는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내 폰에서 이걸 지울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영상 백업본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통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이 미친 새끼야. 그만해. 당장 그 영상 안 지워. 나는 피식 웃었다. 이걸 남들이 보는 게 진짜 어지간히도 싫은가 보네. 어쩌면 좋을까. 내 조건을 받아들이는 건 어때?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이제 내가 너한테 1대1로 도전할 자격이 좀 생겼나? 분노로 끌어올랐지만 어쩔 방도가 없었다. 통은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치명적인 비밀이 내 손에 쥐어 있으니까. 그러고는 박명수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도전을 받아주마. 30분 후 싸움을 위한 빈 공터가 만들어졌다. 학교 학생들이 그 주변을 빙 둘러쌌다. 결투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가 이곳으로 몰려든 것이다. 성태가 본에게 영상 내용이 뭔지 아느냐고 물었다. 통의 표정을 보니 저게 퍼질까봐 겁에 질린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는 본에게서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판도는 3만일과 원본 영상이야. 방식은 너희가 정해. 우리가 이기면 저 녀석들 빚은 전부 까이는 거다. 통이 비웃었다. 오만한 자식. 정말 뭣도 모르는구나. 찰칵. 명수가 접부채를 쫙 펼쳤다. 이번 룰은 명수가 정할 모양이다. 그가 우리에게 야차 룰로 싸울 건지 물었다. 바로 그때 성태가 눈을 가늘게 뜨며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좋아. 성태의 기백에는 두려움 따위는 전혀 없었다. 명수는 성태의 눈빛만 보고도 그가 자신의 상대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2인자들끼리 먼저 시작하다니 아주 재밌겠군. 성태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네가 언제부터 2인자였냐? 넌 그냥 따까리잖아. 감히 어딜 끼어들어. 제일 센 놈으로 내보내기나 해. 명수는 성태의 도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여기서 제일 센 게 바로 나거든. 언더오버 녀석들 대부분은 목줄 찬 개들에 불과해. 그는 다른 녀석들과는 달랐다. 안경을 벗자 명수의 분위기가 완전히 돌변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그가 이 조직에 들어온 건 순전히 그의 전투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성태 역시 눈을 부릅떴다. 그의 주먹에서 뼈가 우두둑 꺾이는 소리가 났다. 누가 내 정체 물어봤냐? 이 뚱돼지 새끼야. 성태의 두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이 뚱뚱한 자식을 상대로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것이다. 다음 순간 명수가 움직였고 그 거대한 덩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주변을 짓눌렀다. 명수가 움직이는 찰나 성태 역시 주먹을 휘둘렀다. 반찬고 멸망전 1라운드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